자, 마켓나우 2부로 계속해서 이어가겠습니다. 어제 제가 시장 끝날 때쯤 보니까 52주 신저가 알람이 계속 오더라고요. 우리나라 시장에서 지금 워낙 좋지 않은 주가의 흐름 보이는 종목들이 많다 보니까 52주 신저가 알람이 스마트폰으로 계속 울렸습니다. 오늘도 그런 종목들이 조금 있는데 개인 투자자분들, 시청자분들 쉽지 않은 시장일 겁니다. 오늘 일단은 하락은 좀 멈추고 있어요. 상승하면서 그동안의 하락분을 좀 만회하기 위해서 반발 매수가 들어오고 있는데 당국에서 오늘 또 환율에 대한 구두 개입이 좀 있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환율이 1,400원대 위에 있습니다. 오늘 또 만기일이기 때문에 외국인들의 수급이 가장 중요하고 마지막까지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또 중국 시장 개장했죠. 중국 시장의 상황도 봐야 되는데 어쨌든 부양책 이야기 이후에 반등하면서 계속 치고 올라갈 수 있을까 중국 시장 기대했는데 오늘도 역시 지지부진하면서 중국 상해 종합지수는 0.2%대 하락세, 홍콩 항생지수도 1% 가까이 하락하면서 출발을 했습니다. 네. 삼성전자 4만 전자되면 어떡하지? 이런 걱정이 네. 있었는데 오늘 그래도 52주 신저가는 찍었습니다만 일단은 막았어요. 네, 반등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SK하이닉스가 4.7% 급락했다가 현재 낙폭을 좀 줄이고는 있는 상황입니다. 네. 하지만 얘기했듯이 이 외국인의 매도세는 계속 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찌됐건 떨어지는 칼날입니다. 이걸 잡을 수는 없는데 어찌됐건 저점 매수에 대한 그런 반발 심리도 있을 수 있고요. 앞으로 향후 좀 인내심을 갖고 시장을 바라봐야 되는데 그나마 괜찮은 섹터도 오늘 또 마켓나우 2부에서 잘 가려드릴 테니까 현명한 선택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오늘 시장 분위기 전반적으로 오르고 있습니다. 분위기 어떤지 함께 이슈 브리핑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투자자들이 많은 관심을 갖고 검색하고 찾아보고 있는 업종 섹터를 저희가 싱크풀을 통해서 매일매일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모처럼 만에 빨간 원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나마 기분이 좋은데 아직까지는 그동안의 하락을 다 만회하는 수준은 아니기 때문에 여전히 배고프고 여전히 목마르신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일단은 오늘 시장은 반등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 일단은 반도체 HBM 쪽에 삼성전자가 반등을 하면서 그나마 조금 힘을 내주고 있고요. 이 외에도 다시 한번 트럼프 수혜주들이 오늘 불을 뿜고 있습니다. 조선주도 오늘 잘 가고 남북 경협, 우크라이나 재건, 트럼프 당선인이 지금 바이든 대통령과 정권 인수인계를 위해서 만났답니다. 새벽에 간밤에 이러면서 2시간 정도 얘기를 했는데 트럼프가 생각보다 온화하게 바이든을 맞아줬다고 합니다. 과연 어떤 이야기들이 나왔을지 우크라이나와 관련된 전쟁 이야기 또 중동 쪽에서의 확전 이야기 이런 것도 상의를 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면서 방산, 우크라이나 재건, 남북 경협 이런 것들이 함께 관심도 많이 받고 상승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 이외에도 원전, 전력 설비도 역시 트럼프 수혜주라고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겠죠. 암호화폐, 비트코인에 계속 올라갑니다. 93,000달러대까지 올라갔다가 일단은 조금 쉬고 있는데 여전히 암호화폐 관련 종목들 관심 많은 상황이고요. 자, 여기에다가 오늘은 양자 기술이 또 관심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테마주이긴 하지만 우리 시장에서는 양자 기술 지난주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여전히 양자 기술 이번에는 트럼프 당선인이 양자 기술, 양자 컴퓨터에도 앞으로 관심이 많다. 이런 것들 때문에 양자 기술까지 이번에는 트럼프 수혜주로 분류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외에도 전력 설비와 전선도 함께 같이 올라가는데 전선은 아무래도 이제 몸집이 작은 종목들이 많으니까 그만큼 또 이슈가 테마가 형성되면서 상승 탄력이 더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ESS, LG에너지솔루션이 이번에 또다시 수주 소식, ESS 에너지 저장 장치와 관련된 수주 소식을 또다시 전하면서 다시 한번 ESS도 관심을 많이 받고 있고요. 2차 전지가 살짝 반등세를 나타내고는 있는데 아직까지는 뚜렷한 개선세는 보이지 못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이슈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오늘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신 포커스가 바로 삼성전자 이야기일 겁니다. 오늘 반도체 과연 삼성전자 5만 원 선 깨질 것인가? 5만 원 선 붕괴하는 거 아닌가? 어제 많은 분들이 걱정하셨고 정말 많은 이야기들이 나왔습니다. 자, 일단은 오늘 시장에서는 삼성전자 5만 원 선은 지켜줄 것 같습니다. 장 출발을 할 때 5만 원 이상에서 상승 출발을 하는 모습인데 어제까지도 계속 52주 신저가 계속 내려가면서 와 이제 5만 원 붕괴 얼마 남지 않았다라는 그런 생각도 하신 분들 많으셨을 겁니다. 그리고 간밤에
뉴욕 증시에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또 많이 떨어졌거든요. 이러다 보니까 한 번 더 걱정이 됐고 오늘 동시호가 장 시작하기 전에도 동시호가에서도 5만 원까지 딱 걸치면서 턱걸이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막상 장이 시작되니까 어느 정도의 반발 매수가 들어오면서 5만 1,000원대 정도는 일단은 가격을 형성해주고 있는 모습이고요. 자, 이 삼성전자에 대한 우려, 외국인이 다시 매도세 11거래일째 매도하고 있는데 이 삼성전자의 문제, 자체적인 삼성전자의 문제인가, HBM 기술 따라가지 못하는 것과 이제는 D램을 중국에 추격당하고 있는 것, 이 양쪽에서 끼인 상태의 삼성전자 자체만의 문제로 봐야 될 것인가, 아니면 우리나라 전체 시장을 지금 외국인들이 셀하고 있는 것인가 논란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일단은 오늘은 5만 원 선을 지켜주고 있는데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4만 원대 내려가면 삼성전자 4만 원대만 와라. 이렇게 기다리시는 분들도 생각보다 굉장히 많습니다. 4만 원대 내려가면 무조건 매수할 거다라고 판단하시는 개인 투자자 분들이나 그런 의견들도 있는 상황이어서 지금 5만 원 선이 가장 중요한 기점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삼성전자 포함해서 반도체 관련 종목들의 주가 흐름 체크해 볼까요? 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좀 엇갈리고 있네요. 일단 삼성전자부터 말씀드리면 오늘 저가 매수세가 일부 들어왔습니다. 앞서서 말씀드렸다시피 장 초반에 52주 신저가를 다시 한번 찍은 이후에 반등하는 흐름들을 보여주는 거고요. 지금 외국인의 투매가 12거래 연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오늘까지 좀 치가 그런 거고요. 삼성전자가 8월에 외국인 보유 비중이 한 56% 정도 됐거든요. 근데 어제 기준으로 보니까 52%까지 떨어졌습니다. 하지만 앞서서 최소공 고문의 SK증권의 고문의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래도 외국인 비중은 50% 이상 아니냐 이런 분석이 있었으니까 참고를 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어찌됐건 삼성전자는 7월에 524조 시총에서 현재 300조 원으로 쪼그라들었는데 이렇다 할 만한 반등의 모멘텀 조금 더 시간이 필요하지 않나 이런 분석들 나타나고 있습니다. SK하이닉스 최근 좀 많이 떨어지고 있죠. 좀 급격한 하락세 오늘 3.5% 더해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어제 외국인 기관의 동반 팔자가 나타났는데 현재 시각대 외국인이 또 한 차례 좀 팔고 있어서 이런 부분이 좀 염려스럽습니다. 좀 보셔야 될 것 같고 하지만 그 HBM과 AI 반도체, 메모리 반도체의 양대 축이라고 할 수 있는 ESSD와 관련해서 좀 긍정적인 호재가 있었거든요. 그 미국 SK하이닉스의 미국 자회사라고 할 수 있는 솔리다임에서 세계 최대 용량의 ESSD 이 부분을 좀 개발했다라는 이슈가 있었습니다. 관련 좀 참고를 해보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SK하이닉스 하면 이제 한미 반도체 얘기를 좀 해드려야 되는데요. 이 TC 본더에 대한 세계적인 그 기술을 갖고 있습니다. TC 본더 같은 경우에는 HBM 관련주로서도 굉장히 중요한데 D램 칩과 칩 사이의 정렬을 흐트러뜨리지 않게 하는 장비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TC 본더의 경쟁사 이런 부분에 대해서 너무 과도한 우려가 좀 반영되지 않냐라는 증권사의 분석이 있었으니까 보시면 되는데 하지만 오늘까지 3거래수 좀 떨어지면서 투심이 좀 악화되고 있는 흐름은 좀 포착이 되고 있으니까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DB하이텍은 왜 골랐냐면 오늘 7거래 만에 반등세가 나와주고 있거든요. 어제 52주 신저가 이후 오늘 소폭 2% 좀 치고 올라오고 있고요. 32,300원에서 출발하고 있고 최근 원희홀딩스도 주가가 좀 급락했거든요. 오늘도 그 흐름을 이어가고 있다는 점 보여드리려고 골라봤습니다. 반도체 관련주의 흐름이었습니다. 다음 테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시장에서 전반적인 상승을 보이지만 가장 관심을 많이 받고 상승률도 높은 업종, 섹터 테마가 바로 양자 기술, 양자 컴퓨팅과 관련된 겁니다. 자, 간밤에 또 뉴욕 증시에서 아이온큐라는 종목이 다시 한번 급등세를 나타냈습니다. 지난주에 제가 이 아이온큐 실적 발표했다라고 말씀드리면서 실적 발표하고 나서 주가가 튀었다고 말씀드렸는데 오늘도 이제 간밤에 어제 미국 시장에서도 아이온큐가 16% 넘게 급등하면서 거래를 마감을 했습니다. 자, 계속해서 이 양자 컴퓨팅, 미국 시장에서는 좋은 흐름을 나타내고 있는데 아이온큐 같은 경우에는 올해만 들어서도 주가가 거의 80% 이상 상승세를 보이면서 양자 컴퓨팅이 미국 내에서는 중요한 하나의 또 산업 업종으로 자리를 잡고 있는데 왜 그런가? 일단은 양자 컴퓨터가 AI의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종목이기도 하고 최근에 테슬라가 상승을 하면서 테슬라 쪽에서도 수혜를 받을 수 있고 그리고 이번에는 트럼프 당선인이 양자 컴퓨팅을 육성할 것이다. 본인이 이제 취임을 하게 되면 양자 컴퓨팅과 관련해서도
계속해서 투자를 하고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다라는 언급들을 했던 것이 다시 엮이고 있습니다. 이런 좋은 호재들이 엮이면서 계속해서 아이온큐를 비롯해서 미국 시장에서는 양자 컴퓨터 관련된 종목들이 상승 탄력을 나타내고 있는데요. 자, 이러면서 계속해서 우상향할 수 있을지, 양자 컴퓨터가 왜 중요한가 하면요. 이제 AI 시대가 도래하고 있는데 이 AI 시대가 슈퍼컴퓨터, 우리가 지금 쓰고 있는 슈퍼컴퓨터보다 양자 컴퓨터를 쓰게 되면 훨씬 더 데이터 처리도 효율적이고 더 빠르게 전산화할 수 있고 데이터 전송 비용도 절감할 수 있는 이런 좋은 이야기들, 긍정적인 장점들이 많기 때문에 빨리 이제 양자 컴퓨팅으로 옮겨 타야 한다. 발빠르게 개발을 하고 상용화해야 된다는 것이 미국 내에서 그리고 글로벌 전 세계 시장에서 주목되고 또 공통적으로 나오는 의견이었습니다. 자, 이러면서 미국 시장에서는 아이온큐를 비롯해서 양자 컴퓨팅 관련 종목들이 몇 개 계속해서 관련해서 상승하는데 우리 시장에서는 어떤 종목을 봐야 할지 양자 컴퓨터 관련된 종목을 함께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최근 나온 이슈 중에 대표적으로 KCS라는 종목을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SK텔레콤과 양자 암호 원칩을 공동 개발했는데 이게 국정원의 공식 인증을 받았거든요. 그 이슈가 있습니다. 오늘 21% 급등하는 흐름으로 잘 가네요. 8,240원까지 올라선 모습입니다. 우리로 같은 경우에는 양자 암호 통신 기술 이쪽에서 굉장히 괄목하는 성장을 이뤘습니다. 대중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앞당겼다라는 평가도 받고 있는 상황인데요. 현재 27% 넘는 급등세로 출발하는 모습, 현재 1,453원이고요. 엑스게이트 같은 경우에는 그 관련 기업 중에 그래도 양자 암호와 관련된 보안 기술의 투자를 가장 먼저 한 선도 기업으로 잘 알려져 있어서 대표적인 또 양자 기술 관련주로 분류가 되고 있습니다. 기술 인력이 50% 이상을 좀 차지한다고 해서 이곳에 좀 집중하고 있구나라는 걸 느낄 수 있는 종목이고요. 현재 14% 넘는 급등세 나타나네요. 그리고 솔리드 1%, 그 외에 한울소재과학도 같은 관련주로 오늘 오름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 테마주 보시죠. 자, 마지막으로 엔터주 보겠습니다. 엔터주 어제 JYP가 실적 발표했는데 좋은 실적을 발표했죠.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하면서 이것이 주가가 함께 부양할 수 있는 힘을 주고 있고 전반적으로 엔터주들이 반등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 JYP의 화려한 부활, 이제 뭐 시장에서는 진영이 형을 믿었어 라는 그런 이야기들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자, JYP가 실적 발표했는데 트와이스와 스트레이키즈 덕분에 3분기 실적이 굉장히 양호했다. 시장이 예상했던 컨센서스를 상회하는 영업이익 484억 원을 기록하면서 시장에서 이 JYP의 평가를 다시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동안 주가가 너무 많이 내려오고 밀려서 답답했는데 역시 이제 실적으로 보여준다. JYP는 엔터주 중에 믿을만하다라는 그런 심리가 다시 형성이 됐고요. 이러면서 계속해서 앞으로 또 다른 새로운 아티스트들의 새로운 신인들도 기대감이 많이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여기에다가 MD 상품이라고 해서 기획 상품들도 판매가 많이 되면서 이런 것들이 실적을 이끌어가는 중요한 포인트가 됐다라는 해석을 해줬는데요. 결국에는 이 엔터주들은 실제 그 아티스트들이 얼마나 잘 활동하고 안정적으로 매출을 뽑아주는가가 중요할 것 같습니다. JYP는 그런 면에서 믿을만하다라는 그런 평가를 받고 있고요. 자, 증권가에서 계속해서 목표 주가를 상향하고 있습니다. 75,000원에서 78,000원대까지 지금 목표 주가가 평균적으로 형성이 되고 있고 미래셋에서는 지금 JYP 목표 주가 8만 원까지 제시를 했습니다. 지금 현재 주가보다도 30% 넘게 상승할 수 있는 여력이 있다라는 긍정적인 평가들이 나오고 있으니까 엔터주들의 주가 흐름 체크해보면서 전략 세워보시기 바랍니다. 네, 엔터 주요 4개사 저점 대비해서 25%에서 많으면 64%까지 V자 반등을 해내주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와이즈 엔터가 저점 대비 한 64% 급등을 했고요. 3분기에 주요 아티스트 공백이 끝나서 더욱더 긍정적이고 4분기 같은 경우에는 신인그룹 베이비몬스터가 정규 앨범을 냈는데 발매 일주일 만에 82만 장을 기록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 긍정적인 소식들이 더해지고 있는 상황이네요. 오늘 그래도 좀 오르고 있는 흐름들이 나타내주고 있고 말씀드렸지만 JYP 3분기 그래도 실적이 굉장히
괜찮았습니다. 영업이익 484억 원 나왔죠. 긍정적인 흐름에 앞으로 신입 모멘텀과 더불어서 실적 개선에 대한 모멘텀이 붙을 것이다라는 가능성, 증권사에서도 목표 주가를 좀 긍정적으로 바라보면서 오늘 오래간만에 튀네요. 6.5% 상승하는 흐름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이브도 저점되면 25% 올랐더라고요. BTS 완전체에 대한 기대감이 있어서 증권사들도 앞으로 이 BTS 관련해서 2년간 수익성이 개선될 것이다. 이런 긍정적인 전망을 내놨습니다. 오늘 19만 8,900원 선에서 아까보다는 조금 더 올라오네요. 그런 흐름들이 있습니다. SM, U 같은 경우에도 오늘 엔터 관련주로 이끌고 있다. 이렇게 좀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자, 시장의 분위기 전반적으로 오늘 반등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의 상승 탄력을 이어줄지 또 외국인의 수급이 가장 중요하니까 계속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종목별 투자 전략 알아보겠습니다. 이데일리온 파트너와 함께 해보시죠. 네, 시청자분들과 실시간으로 소통하는 이데일리온 라이브 시간으로 이어가 보겠습니다. 오늘도 실시간 채팅창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고민과 종목 궁금증들 남겨주시면요. 방송 시간 중에 파트너님과 함께 해답을 모색하는 시간으로 꾸려가 보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이데일리온 이재선 파트너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오늘도 시장 상황에 대한 이야기부터 나눠볼까 하는데요. 우선 미증시부터 살펴볼까요? 미증시. 뭐 그냥 미증시는 사실 걱정할 게 없는 시장이 네. 아닌가. 지금 뭐 트럼프 당선 이후에도 뭐 꾸준히 뭐 좋은 모습 보이면서 중간중간 숨고르기는 하겠지만 뭐 당분간은 뭐 양호한 시장이 지금 뭐 펼쳐져 왔고 그게 뭐 지속될 것 같습니다. 보통 미국 대선이 끝나면은 그 다음에 이제 뭐 첫 번째 임기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미증시가 좋은 모습을 보이는 경우가 많았다라는 거 생각하면은 또 트럼프 같은 경우는 친기업 성향의 대통령이다 보니까 이제 뭐 세제 혜택부터 시작해서 규제 해제라던가 여러 가지 좋은 뭐 기업에는 아주 긍정적인 요소들, 특히 미국 기업에 좋은 요소겠죠. 이런 부분을 이제 뭐 항상 이제 뭐 가져올 수 있는 정책을 펼치다 보니까 뭐 미국 증시는 전혀 뭐 걱정할 필요가 없는 것 같아요. 사상 최고치 계속 돌파하는 것만 봐도 네. 알 수 있지 않겠습니까? 미증시는 걱정할 게 없다라고 파트너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우리 증시는 걱정 많이 되실 것 같아요. 특히나 저희 방송 들어가기 전에 시청자님께서 좀 궁금증 남겨주셨는데 네. 삼성전자 지금 사도 되냐, 물어봐도 되냐 이렇게 또 질문해 주셨더라고요. 그만큼 삼성전자 연동돼서 우리 시장이 많이 좀 하락했고 오늘 정말 오랜만에 반등하고 있는데 우리 시장은 어떻게 대응해야 될까요? 어떻게 보세요? 삼성전자 질문하셨으니까 이 부분을 먼저 네. 대답부터 해드리면은 사야죠. 지금이 매수의 기회입니까? 근데 안 살 이유가 뭐 있습니까? 대신 삼성전자는 초단타하는 종목은 아니죠. 네. 길게 보셔야 됩니다. 아주 길게. 그러니까 이렇게 아주 길게요? 네, 이렇게 투자하시는 분들 있죠. 네. 내가 월급을 가지고 한 달에 뭐 100만 원씩 주식을 사고 싶습니다 하시는 분들의 포트폴리오에는 하나 들어갈 수는 있지 않을까 싶은데 뭐 기존부터 말씀드렸지만 삼성전자는 뭐 최근에 HBM 시장에서도 주도주는 아니었기 때문에 좀 시간은 좀 걸린다라는 부분을 생각하고 나는 삼성전자를 꼭 사야겠다라고 하면은 지금은 오히려 기회가 되지 않나 싶고요. 최근에
이 주가가 너무 많이 내려와서 이제 지수 측면에서는 좀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근데 제가 어제도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공포를 매수하라. 지금 구간은 과하게 밀려 있는 구간이고 여러분들이 지금 공포심을 가질 만한 구간이긴 해요. 사실은 오늘 상승이 반갑기는 한데 여기서 뭐 개장 초에 반등가 좀 나오면서 한 번 더 흔들었으면은 오히려 반등이 조금 더 빨랐을 겁니다. 그래서 제가 어제도 이런 말씀을 드렸었는데 혹시나 한 번 더 밀어내리는 경우가 나온다. 지금 뭐 2,400을 지지해야 되는데 이탈하면 어떡하느냐 걱정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장중에 한번 이탈했다가 빠르게 툼에 나오고 회복하는 게 낫습니다. 코스닥도 마찬가지예요. 코스닥 같은 경우도 여러분들이 지금 뭐 700도 깨졌네요 전에 뭐 말씀하시는데 680 이탈하면 툼에 한번 나옵니다. 그러면 차라리 그 툼의 물량 바꾸고 가는 게 나은데 여러분들이 툼에 동참만 안 하시면 돼요. 내 계좌가 제일 중요하겠죠. 나는 툼에 동참하지 않는다. 받는 거는 조금 공포스러워도 이런 부분만 여러분들이 알고 가신다라고 하면은 사실 지금은 오히려 여러분들이 뭐 희망에 가득 차야 되는 구간이에요. 지수가 좀 안 좋다라고 해도 오히려 저점 잡고 반등하기 시작하면은 뭐 가장 좋은 매수 위치가 될 수 있다라는 거. 다들 주식을 들고 계시니까 그런 좀 어려운 구간에서 여러분들이 걱정이 많으신 건데 그렇다라고 해서 던지는 구간은 아니다. 그리고 기다려야 되는 구간이다. 그리고 투매가 나오는 구간에서 가장 빠르게 반등이 나오는 종목 섹터들이 있습니다. 그 섹터들이 다음 시장 주도주일 가능성이 매우 높으니까 그런 쪽으로 아예 포트폴리오를 이동해 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으니까 이 정도까지만 여러분들 시장 정리하시면은 겁먹을 시장 아니다. 오히려 기회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 반등을 기다리는 시기이지 함께 매도에 동참할 시기는 아니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시장에 뚜렷한 상승의 모멘텀이 부재하다 보니까 우리 시장 테마성 움직임이 굉장히 강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슈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시장인데요. 그렇다면 오늘 파트너님께서는 어떠한 이슈를 좀 주목하고 계실지 섹터별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체크해 볼 만한 이슈 어떤 게 있을까요? 첫 번째 이슈는 한 3가지가 결합되어 있는 이슈인 것 같아요. 네. 저 미국의 국방장관의 이제 피트 헤그세스, 이 원래 폭스 TV라는 곳에서 이제 진행을 맡으시는 분인데 이분이 굉장히 미국 우선주의랑 잘 어울리고 트럼프의 열렬한 지지자입니다. 자, 이 사람이 이제 국방장관으로 원래 뭐 군인 출신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임명이 됐는데 과거에 뭐 김정은에 대해서 뭐 로드맨도 좋아하고 뭐 팝도 좋아하는 사람인데 뭐 맨날 뭐 이제 북한 주민들 이제 살인하는 거 즐기지 않을 거다 이런 발언까지 해서 이슈가 됐었는데요. 어떻게 보면은 뭐 김정은에 대해서 나쁘지 않게 본다라는 뭐 이런 관점도 있는 것인지 이제 경협주 같은 경우가 같이 움직였고 여기에 경협주에 최근에 전쟁 종료 기대감으로 해서 재건주 굉장히 좋은 모습 보이고 있죠. 그리고 또 이제 지상에 있는 철도를 지하하겠다라는 뭐 발표가 다시 한번 나오면서 이 3가지 이슈가 겹쳐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건 그리고 철도 지하화 그리고 남북 경협해서 이쪽을 여러분들이 같이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뭐 어제 뭐 시간에부터 좋았던 뭐 범양건영 같은 경우가 뭐 상한가에 뭐 개장 초부터 들어가고 뭐 이화공영 같은 경우도 함께 뭐 상한가 들어가고 이런 모습들 많이 보였는데 범양건영 같은 경우는 재건주 때부터 계속 이슈가 되면서 이제 모듈러 주택 이제 우크라이나에서 전쟁 첫 시즌 그러니까 2년도 넘었어요. 첫 시즌 여름에 우리가 전쟁이 끝나게 되면은 빠르게 회복을 해야 되는데 이런 이제 모듈러 주택 같은 경우로 언제 땅 파고 철근 심고 이렇게 차례차례 올라오겠습니까? 건물을 조립식으로 모듈러로 공급을 해달라라는 요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재건주하면 제일 먼저 이런 범양건영, SY나 SY 스틸렉, 뭐 금강고 뭐 이런 종목들을 떠올리시게 되는 거다 생각하시면 되고요. 최근에 너무 급등을 해서 지금 뭐 1,000원도 살짝 이탈했던 종목인데 2,000원대까지 바로 올라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단기 급등에 의해서 좀 주의 종목으로 지정돼 있으니까 이런 부분에서는 여러분들이 따라붙는 게 아니라 항상 눌림을 기다려야 된다. 다음 기회를 기다려야 된다라는 부분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모듈러 주택 관련주들은 이미 우크라이나에서 지원 요청을 했기 때문에 뭐 아마
뭐 기술력이 좋은 기업들은 대부분 좀 이제 가능성이 높지 않겠느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반영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가장 뭐 대표적인 종목 중 하나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뭐 이화공영이나 뭐 남강토건, 뭐 일성건설 뭐 이런 종목들 전체적으로 움직임이 나오고 있습니다. 뭐 삼부토건이나 뭐 히림까지 해가지고 움직임이 뭐 좋은 모습 나오고 있으니까 이 세 가지 이슈가 함께 겹쳐서 어떻게 보면은 뭐 이쪽도 우주의 기운이 좀 몰리고 있지 않나 싶은데 이런 종목들이 좀 급등이 나오고 있는 게 뭐 가장 뭐 지금 오늘 시장에서는 뭐 큰 특징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대내외적인 이슈 속에 재건 그리고 철도 관련된 종목군들 오늘 강한 상승 나오고 있는데요. 이 부분 주목해 주셨고요. 오늘 특징적인 섹터가 JYP 엔터를 중심으로 해서 엔터주들이 또 흐름이 좋다는 거일 것 같습니다. 역시 실적을 이기는 이슈는 없나 봐요. 네. 가장 뭐 좋은 이슈는 실적 네. 이슈가 아닌가 싶습니다. 주식시장의 영원한 테마가 두 가지 있다라고 하는데요. 첫 번째가 실적 턴어라운드입니다. 두 번째가 네. M&A 테마죠. 최근에 고려현 사태 보시면 아시겠죠. 자, 그러다 보니까 JYP 자연스럽게 올라오고 뭐 박진영 씨도 뭐 데뷔 이후에 이제 또 도쿄돔에서 이제 기념 콘서트 한다 뭐 이런 얘기가 있는데 이런 부분이 좀 반영이 돼서 올라왔고 뭐 서메이지 같은 경우가 좀 개별 이슈가 있어서 이 로제 씨가 있는 이제 그 더블랙 레이블의 지분은 20억 정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최근에 너무 좋은 모습을 보이면서 200억 이상의 차익을 남길 수 있다라는 얘기가 있어요. 그래서 뭐 개별 이슈가 있으면서 올라온 거니까 이런 뭐 엔터주 같은 경우는 전체적으로 턴되는 거 가능하다고 보는데 이렇게 실적까지 좋아지고 개별 이슈까지 나온다라고 하면은 뭐 긍정적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아파트 효과 그리고 YG 같은 경우 뭐 베이비몬스터도 요즘에 차트인 하면서 빌보드에서도 좋은 성적을 거두고 있으니까 이런 부분을 여러분들이 보시면서 엔터주는 바닥에서 돌아설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엔터주들에 대해서 좀 긍정적인 평가를 해주셨고요. 그리고 저희가 또 눈여겨볼 이슈가 있을까요? 섹터라던가.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뭐 지난주에도 일론 머스크는 트렌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는데 네. 예, 세계에서 가장 뜨거운 남자죠. 일론 머스크 관련주들 이번에도 또 이제 미국 정부에서 이제 뭐 정부 효율부 그러니까 규제를 완화하는데 가장 선봉이 되는 쪽의 수장으로 발탁이 되었죠. 그러다 보니까 뭐 지분을 투자했던 뭐 종목들이나 뭐 예를 들면은 미래에셋벤처라든지 아주아이비 투자라든지 이런 종목들 그리고 뭐 자율주행이나 우주항공 쪽으로 해서 좀 좋은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뭐 오늘 같은 경우만 해도 뭐 SOS랩이나 뭐 이노스페이스 같은 종목들이 뭐 대표적으로 움직이고 있는데 계속 순환하고 있어요. 특정 종목이 좋다가 아니에요. 이 섹터들이 그냥 순환하고 있으니까 일론 머스크 효과다 보시면 되고 전기차 쪽도 요즘에 좀 바닥에서 슬그머니 올라오는 모습 보이는 거 보면은 확실히 일론 머스크가 대단한 것 같습니다. 이쪽으로 여러분들이 그냥 일론 머스크는 트렌드다라는 개념을 계속 가지고 내년까지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우주항공, 자율주행 그리고 로봇과 관련된 섹터가 이제 일론 머스크 효과로 인해서 순환매를 돌면서 강세를 나타나고 있고요. 그 부분을 좀 짚어주셨습니다. 이제 그렇다면 시장에서 주목해볼 만한 공약주에 대해 이야기를 나눠볼 텐데요. 저희가 지난주 네. 말씀해 주셨던 HL 만도가 1차 목표가 달성을 했더라고요. 네. 네. 우리 시장 4거래일째 약세를 보이는 가운데서도 15%가량의 상승력을 보여주는데 성공했는데 이 만도 갖고 계시는 분들 앞으로 대응 어떻게 해야 될지 2차까지 가져가야 될지 아니면 수익 실현하신 그 상태로 뭐 재진입을 해야 될지 좀 궁금합니다. 좋은 질문 해주셨어요. 네. 수익 실현한 상태로 재진입을 하느냐 네. 이렇게 질문을 주셨는데 보유하신 분들은 그냥 보유하시는 게 맞는 거고요. 네. 그리고 지금 재진입을 노린다라고 하면 오늘 구간 정말 좋은 구간이기는 해요. 만도 제가 1차 목표치를 4만 원을 설정해 드렸었는데 네. 뭐 장이 좀 안 좋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확실히 바로 달성했어요. 네. 예, 일론 머스크 효과가 확실히 큰 것 네.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이 36,000원에서 4만 원 사이에 박스권 그리고 있으니까 아래쪽으로 좀 내려온다 싶으면은 여러분들이 한 37,000원 전후부터 해서 36,000원까지는 모아가시고 다시 뭐 4만 원 가면은 정리하면서 만약에 거래대금 실어가지고 양봉이 나온다라고 하면은 그때가 돌파니까 그런 경우에만 보유하시고 나머지는 한 번씩 정리하면서 짧게 치고 빠지는 전략 하시고 5만 원까지는 추후에 어렵지 않다라는 부분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사실 5만 원도 중장기적으로 보면 지나가는 자리가 될 겁니다.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편안하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만도 1차 수익 실현하신 분들께서는 지금 차트 보시면서 다시 한번 가격 전략 제시해 주셨으니까요. 이 부분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렇게 시장이 어려운 가운데서도 종목 선별 잘하게 된다면 우리가 또 수익으로 한 걸음 다가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만큼 종목 선별이 중요한 시기인데 그렇다면 오늘의 공략주는 또 어떤 공략주 들고 오셨을지 궁금합니다. 파트너님 어떤 종목일까요? 제가 우주의 기운이라는 말씀을 많이 드렸는데 우주항공 관련주 중에서 캔커와 에어로스페이스를 오늘은 준비를 해왔습니다. 자,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도 지금 또 일론 머스크구나 생각하실 수 있는데 또뿐만 아니고 앞으로도 일 거고 당분간 지속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리고 이 우주항공 같은 경우는 머스크 때문인 것도 있지만 트럼프 자체도 우주에 관심이 많은 대통령입니다. 그래서 과거에도 이제 그 우주항공 쪽으로 계속 이제 부서도 되살리고 하면서 투자를 많이 해왔던 대통령이 트럼프이기 때문에 그래서 또 일론 머스크하고 또 둘이 쿵짝이 잘 맞는 것 같습니다. 거기다가 이번에 일론 머스크가 규제 완화나 이런 부분에서 선봉장에 서고 있기 때문에 그동안 하지 못했던 거 어려웠던 부분, 그래서 자율주행하고 우주항공 계속 말씀드리는 게 이런 규제 완화나 이제 좀 적극적인 이런 정부의 지원 같은 부분을 얻고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이 우주항공 테마 같은 경우는 단순 테마가 아니라 이제 산업화가 되었죠. 우리나라는 또 7번째 우주 강국이기도 하고 하다 보니까 꾸준히 협력이 나올 수 있다라는 부분 체크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캔커 에어로스페이스 같은 경우는 과거부터 이제 일론 머스크의 우주항공 회사죠. 스페이스X에 이제 원료를 재료를 납품했던 이력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긍정적으로 좀 작용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가격이 제가 가져올 때는 한 1,800원 이하 정도에서 움직였었는데 11,000원 이하면은 괜찮아요. 이 종목 1,800원 이하면은 굉장히 좋고 11,000원 아래서는 여러분들이 관심을 좀 가져보신 다음에 천천히 이제 움직이면은 12,000원까지는 계속 올라왔던 구간입니다. 제가 선을 하나 그어드리면은 자, 이 구간만 가면은 최근에는 저항을 받았던 구간입니다. 그래서 짧게 지금 시장 상황 때문에 짧게 치고 빠진다 생각하시면 되고 12,000원 넘어가면 그때부터는 이제 추세를 타고 오히려 여러분들이 짧은 게 아니라 긴 매매를 좀 하셔도 되지 않나 싶어요. 그래서 그때 12,000원 돌파하는 구간까지만 좀 천천히 보시고 그 다음 저항은 14,000원인데 14,000원 지나가는 자리가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이 종목이 수익률이 2자릿수가 아니라 3자릿수가 넘어가도 이상하지 않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최근에 우주항공주 워낙 많이 좀 쉬는 현상이 있었고 지금 우주의 기운을 모아서 물론 이 종목이 지금 8,000원 아래부터 올라왔기 때문에 지금도 좀 많이 올라오지 않았느냐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텐데 아니에요. 50% 오른 거 시작에 불과합니다. 단기적으로 올랐으니까 휴식은 좀 필요할 뿐이지 지금 12,000원 넘어가면 새로운 추세 만들 수 있으니까 전혀 걱정하지 마시고요. 여러분들이 이 종목 꾸준히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단기적으로는 그래도 10,000원 이탈하면은 리스크 관리 한번 하고 다시 산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추가적으로 크게 밀릴 것 같지는 않은데 말씀드렸듯이 혹시나 안 나왔으면 좋겠지만 투매가 나온다라고 한 번 정도 흔드는 정도는 나올 수 있으니까 그럴 경우에만 리스크 관리하시고 다시 재매수해도 된다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손절이 크게 필요 없는 종목이라고 생각하지만 원칙은 지켜야 되기 때문에 이 정도 기준은 세워드리는 거니까 참고하시고 캔커 에어로스페이스도 꾸준히 중장기적으로 여러분들이 큰 수익 올리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의 공략주 캔커 에어로스페이스고요. 우주항공 관련된 산업군들 앞으로 무궁무진한 발전이 기대된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선 1차 목표가 12,000원 제시해 주셨고요. 손절가 같은 경우 만 원으로 말씀해 주셨는데 호가 단위가 변하는 그 구간 이야기해 주셨으니까요.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공략주까지 들어봤고요. 오늘 이 시간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MRO와 조선업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MRO가 무엇인지,
그리고 트럼프 당선인이 왜 한국 조선업과 협력하려고 하는지 알려드릴게요. 먼저 MRO라는 용어에 대해 설명해 드릴게요. MRO는 Maintenance, Repair, and Operations의 약자로 쉽게 말해 설비와 기계를 유지하고 고치고 운영하는 데 필요한 모든 활동을 의미합니다. 조선업에서는 선박과 관련된 모든 장비와 설비의 유지 보수와 수리, 그리고 운영에 필요한 재료와 서비스가 MRO의 범주에 포함되죠. 그렇다면 미국의 조선업이 약해진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 흐름을 알기 위해서는 존스법에 대해 알 필요가 있습니다. 1920년 미국은 자국의 조선업 보호와 육성을 위해 1920년 존스법을 도입하는데요. 이 법의 핵심은 미국에서 만든 선박만이 미국의 항구에서 다른 항구로 물품과 승객을 운송할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존스법의 보호 아래 미국 조선소는 경쟁 없이 자국 내 선박 건조를 독점하고 자국민들의 일자리를 보장할 수 있었죠. 하지만 시간이 지나고 미국은 노동집약적인 산업보다 부가가치가 높은 산업에 집중하기 시작했습니다. 헬산업화 바람이 불어오기 시작한 것이죠. 이에 더해 1980년대 레이건 정부가 미국 조선업에 대한 보조금을 대폭 축소하고 글로벌 경쟁이 심화되면서 미국 조선소의 입지는 점점 좁아집니다. 높은 임금의 납기는 늦는 미국 조선소는 경쟁력을 잃게 된 것이죠. 그 결과 2023년 전 세계 선박 건조량을 보면 미국의 비중은 0.13%밖에 되지 않는데요. 이러한 쇠퇴는 미 해군에게는 큰 타격으로 다가오게 되었습니다. 특히 중국과의 해군력 경쟁에서 격차가 벌어지고 있다는 점이 미국을 더 초조하게 만드는 거죠. 이를 해결하기 위해 미국은 우호국이자 조선 강국인 우리나라에 미국 조선업 투자를 권유하며 MRO 사업 협력을 강화하고 있는 거죠. 훨씬 적은 비용과 짧은 기간 안에 고품질의 선박을 건조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추고 있기 때문이에요. 국내 조선사들도 미국 조선업 시장을 선점하기 위해 신속하고 전략적으로 움직이고 있는데요. 관련 내용은 11월 12일 이지혜 뷰를 참고하시면 도움이 되실 거예요. 오늘은 이렇게 MRO와 한미 조선업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앞으로도 한국 조선업이 세계에서 더욱 빛나기를 기대하며 영상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This will be the golden age of America and bring thousands of factories back to America and back. We will charge them 100 or 200%, 2,000% tariff. They're not going to sell one car into the United States. 자, 트럼프 2.0 시대 계속해서 많은 이야기와 전략들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예측도 하고 전략도 세워보고 이야기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뭐 반도체 2차 전지 우리 시장 너무나 부담스럽다. 트럼프를 어떻게 구워 삶을 수 있을까? 뭐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오는데 우리나라, 우리 산업 중에 또 한 축이라고 할 수 있는 자동차도 저희가 대책을 세워야 됩니다. 자동차, 뭐 반도체, 2차 전지 이렇게 어쨌든 우리 시장을 이끌어 가니까요. 반도체 관련해서는 뭐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2차 전지 관련돼서도 자동차 관련해서도 오늘 한번 전략을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데일리 산업부 자동차 팀장인 박민 기자와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팀장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시장이 참 선거 끝나고 나서 어렵습니다. 우리 네, 시장은 어렵습니다. 너무 어렵고 반면에 미국 시장은 뭐 상승 탄력이 어제 오늘 약간 줄긴 했지만 네네. 그래도 미국 시장은 탄탄해요. 이런 네. 거 보면 우리가 더 아쉽고 더 스트레스를 받고 네, 맞습니다. 더 피곤하고 이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제 자동차 팀장님이시니까 자동차 업종도 저희가 잘 봐야 됩니다. 어쨌든 네. 뭐 앞에 영상에서 봤지만 관세를 매길 거다, 뭐 미국에 차 한 대도 못 팔게 할 거다, 네네. 미국에서 만든 차만 팔 수 있게 할 거다, 뭐 이런 식으로 막 네네, 맞습니다. 압박을 가할 것 같은데
자, 일단은 뭐 일론 머스크는 뭐 이런 거에 전혀 신경 쓰지 않는 것 같아요. 일론 네. 머스크에 관련된 종목이나 코인이나 이런 건 뭐 날아갑니다. 네. 뭐 우스갯소리로 이번 트럼프의 최대 수혜주가 네. 일론 머스크 아니냐라는 그쵸. 말이 나올 최대 정도로 승리자입니다. 네, 맞습니다.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지금 사실 트럼프 전 대통령 지금 당선인이죠. 당선이요? 당선 승리가 확정된 다음에 트럼프 관련된 주가가 굉장히 많이 올랐는데요. 그쵸. 트럼프가 또 그 선거 기간 동안 일론 머스크가 굉장히 많이 그를 지지를 했고 그쵸. 공개적으로 그에 따라서 당선이 되면 실제적으로 어떤 한 자리도 차지할 것이다. 트럼프 2기 행정부에서 그런 얘기가 나왔었는데 그쵸. 어제였었습니다. 네. 어제였었는데 실제로 트럼프 당선인이 일론 머스크 테슬라 CEO를 정부 효율부라 부르는 그 부서의 수장으로 앉혀서 저희 또 기사도 네. 굉장히 많이 쓰져 나왔는데요. 그러니까요. 네. 도찌입니다. 그 부 이름도. 네, 맞습니다. 이 정부 효율부의 앞 글자만 따게 되면 이 도지 코인을 네. 연상시킬 만큼 도지라는 말이 있는데요. 그래서 그 실제로 테슬라 주가도 많이 올랐지만 가상화폐가 많이 오르면서 그쵸. 도지코인도 굉장히 많이 엄청 올랐거든요. 올랐더라고요, 어제. 참 이렇게 그렇게 움직이는 거 보면서 한편으로 또 국장이 빠지는 모습을 보면 조금 아쉬운 마음도 아쉬워요. 들었었는데요. 실제로 그래서 어쨌든 이제 수장 자리, 정부 효율부라는 수장 자리도 앉게 돼서 네. 월가에서도 이런 시장의 기대를 반영해서 테슬라의 목표 주가를 잇따라 뭐 상향 조정하고 있고요. 네. 근데 다만 지금 한 가지 트럼프 당선인 신분이죠. 네네. 정확하게는 대통령은 1월 20일, 내년 1월 20일에 취임하고 난 이후에 실제로 2기 행정부가 들어가는데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당선인 신분이기 때문에 사실상 우리가 이걸 허니문 기간이라고 보고 있거든요. 네, 그렇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에서도 미국 내 민주당에서도 크게 뭐 비판한다거나 뭐 이렇게 겨냥을 한다거나 그런 발언들이 많이 안 나와 있기 때문에 일단 가만히 있는 거군요. 그래서 기대가 더 강세가 들어서 미국장도 많이 올라가고 있는 상태입니다. 근데 다만 그 아까 우리 서론에서 영상에도 봤겠지만 네네. 트럼프 관세를 높인다 뭐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관세를 높이기 때문에 사실상 그 나라의 물가가 올라가는 거고 그쵸. 그러면 소비 둔화로 이어질 수 있어서 추세적으로는 어떤 그 경기 경색도 일어날 수 있고요. 그래서 추세적으로는 그 테슬라 주가도 우상하겠지만 뭐 등락은 심할 수 있다라는 거는 우리가 조금 염두를 해둬야 합니다. 네. 자, 이러면서 뭐 일론 머스크가 이끄는 회사들은 뭐 지금 뭐 탄탄대로를 겪고 있습니다. 뭐 아직까지는 뭐 허니문 기간이기 때문에 네네. 뭐 과거에도 뭐 미국 대통령 선거 끝나고 나면 오히려 취임하고 나면 조정이 나오기 시작하는 네, 맞습니다. 그런 패턴들이 많았기 때문에 맞습니다. 그때까지는 어쨌든 뭐 미국 시장을 즐기시면 되겠지만 그 다음의 전략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자, 그러면 중요한 건 결국에 우리 시장, 우리 업계인데 어쨌든 트럼프 2기는 1기 때도 마찬가지였지만 미국 우선주의고 미국 네, 제조업이 부흥해야 된다라는 거고 본인들 무역 적자를 축소해야 된다라는 거고 중국을 때려야 된다라는 거예요. 뭐 크게 이렇게 세 가지의 기조로 나타날 텐데 그러면 어쨌든 관세는 카운트다운으로 다가올 거고요. 네. 그러면 우리도 분명히 관세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직접 받을 수도 있고 아니면 중국으로 해서 우회로 받을 수도 있고 이런 상황이잖아요. 우리나라 산업계나 자동차 업계는 어떤 영향을 줄까요? 우선은 트럼프의 말씀하신 대로 핵심 어떤 정책 중에 하나가 네. 무역 적자를 축소하겠다. 대신에 관세를 높이겠다라는 건데 쉽게 말하자면 그 미국 내 법인세나 소득세는 감면해 주면서 그렇죠. 세금은 내주면서. 대신 부족한 세수 부족은 관세로 관세로, 충당하겠다는 건데 그래서 트럼프가 내놓은 말이 바로 보편 관세입니다. 모든 국가에 관세를 부과해서 세수를 확보하겠다는 네. 전략인데 지금까지 트럼프가 그 캠프에서 나왔던 대로 보면 네. 전수입품에 대해서 미국 내 전수입품에 대해서 10에서 20%의 보편적인 기본 관세를 부과하고 그러니까 미중 패권에서 이기기 위해서 중국에는 60에서 100% 최대 네. 200%의 관세를 부과하겠다는 게 지금 트럼프 정부의 네, 네. 구상이고요. 이렇게 보편적인 관세를 통해서 무역 적자를 해소하겠다는 건데 이 때문에 지금 우리나라 업계에서 우려하고 있는 부분이 바로 한국의 자동차나 반도체도 그 타깃에 들 수 있다. 그렇죠. 왜냐하면 무역 관세가 높아지면 그 전망이 있습니다. 우리 자동차만 놓고 보면 현재 미국 내 그 자동차 관세는 2.5%거든요. 네, 2.5요. 근데 사실 미국 내 자동차 관세는 2.5%인데 EU가 10% 정도에 해당하고 우리나라는 8% 정도와 비교하면 사실 굉장히 낮은 편입니다. 낮은 편이기 때문에 미국 내에서도 우리 자동차 관세 너무 낮지 않느냐라는 인식은 뭐 트럼프가 계속 속한 있었죠. 공화당뿐만 아니라 뭐 민주당도 다 있었거든요. 네네.
그렇기 때문에 과거에 트럼프가 1기 행정부 때 그때 자동차 수입이 국가 안보에 위협하고 실제적으로 또 실업률을 올린다는 우려를 들어서 그때 당시 무역 확장법 232조였습니다. 네. 그거를 통해서 자동차 관세를 올릴 계획이었었어요. 아, 그래요? 2019년도에. 그런데 2019년도 다음에 2020년도에 뭐가 터졌죠? 코로나가 터졌죠. 아, 예, 네. 예. 코로나가 터지면서 경기가 급속도로 위축되니까 사실 그 정책을 실행하지 못하고 흐지부지 됐거든요. 네네네. 그런데 이제 2기 행정부에 다시 출범하게 되니까 1기 때 실기했던 자동차 관세를 인상하겠다라는 거를 지금 다시 이제 하겠다라는 것으로 제가 보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그 생각은 저희 못했네, 진짜. 코로나 때문에 이게 일단은 한번 잊혀졌었는데 다시 어쨌든 원래 하던 계획대로 하겠다라는 거였네요. 자, 그러면 어쨌든 우리나라가 미국의 수출을, 자동차 수출을 또 특히 많이 합니다. 어쩔 수 없이 큰 빅3 시장 중에 하나니까 거기에서 많이 팔고, 최근에도 뭐 현대차나 기아가 미국에서 판매 많이 하고 있잖아요. 네. 자, 그러면 이게 관세가 높아지면 우리 자동차들이 가격 경쟁력이 있을 것인지, 그리고 이런 관세로 인해서 부담을 받을 텐데, 뭐 최근에 환율이 올라서 뭐 자동차 수출이 그래도 선방할 수 있을 거다. 강달러 계속 가면 그래도 선방할 수 있을 거다라고 하지만 어쨌든 관세가 계속 기본적으로 깔리면 부담일 수밖에 없을 것 네, 같아요. 맞습니다. 우선 환율이 오르면 기본적으로 그 달러를 자동차 판매 대금을 달러로 받기 네, 때문에 그렇죠. 당연히 매출은 높아지는 실적이 거고요. 좋아지는데. 수익성도 좋아지는 건데 문제는 관세를 높이게 되면 쉽게 말하자면 현대차가 미국에 5천만 원짜리 차를 판매를 할 때 네. 지금은 한미 FTA의 규정에 의해서 사실상 관세를 매기지 않았거든요. 아, 네, 그렇죠. 2.5%의 관세가 있었지만 매기지 않았는데 거기에 만약에 뭐 10%를 관세를 매기게 되면 5천만 원이 5,500만 원이 되는 그렇죠. 거잖아요. 그러니까 미국 내에 어떻게 보면 가격 경쟁률이 훨씬 둔화되기 때문에 결국에는 타격이 올 수밖에 없는데요. 근데 자동차가 타격이 오면 결국은 국내 경제에도 타격이 올 수 있는데 그 이유가 네. 작년 같은 경우에 한국의 그 대미 무역 흑자가 444억 4천만 네. 달러였는데요. 우리나라 돈으로 하면 한 62조 정도가 됩니다. 네, 그렇죠. 역대 최대치였는데 이 중에서 자동차 수출이 차지하는 부분이 약 30%를 차지했습니다. 이 자동차가 크게 대미 흑자에 기여를 했는데 크게 타격을 받을 수 있는 그렇죠.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관세가 올라가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결국에는 미국 내 자동차 판매 가격이 올라가는 거고요. 비싸지고. 그러면 결국에는 우리나라에서 생산해서 수출하는 그런 시장도 크게 타격이 올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네. 자, 어쨌든 이런 타격이 있을 수밖에 없어서 대책이 필요한 상황인데, 자, 어쨌든 뭐 보편관세, 아까 FTA도 살짝 말씀해 주셨지만 저는 이제 궁금한 게 그겁니다. 어쨌든 전 세계 모든 국가, 이 미국으로 뭔가 수출을 하는 국가들에게 다 보편관세를 매긴다라고 했단 말입니다. 그러면 어쨌든 우리는 미국과 관계도 그동안 좋았고 FTA도 체결을 그렇죠. 해서 FTA도 있었죠. 관세를 거의 낮추는 이런 것들을 만들어 놨는데 이게 그러면 우리는 뭔가 이득을 볼 수 있는 거 아닌가? FTA 국가들에게도 똑같이 적용을 할까요? 실제로 보편 관세가 있더라도 FTA 상대국에게는 네. 예외로 적용하지 않는 게 일반적입니다. 그쵸, 맞습니다. 그렇습니다. 실제로 우리나라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2.5%의 미국의 자동차 관세가 네네. 있지만 사실상 거의 거의 매기지 제로 않은 수준이죠. 상태에서 네. 일부 뭐 특정만 빼고는 매기지 않는 상태에서 수출이 됐는데요. 근데 제가 트럼프 1기 때를 경험을 해봤지만 네. 지금 트럼프 정부의 가장 큰 특징이기도 하는데 정말 예측 불가능하다고 많이들 이야기하고 네. 있습니다. 예측 불가능한 방향으로 갑작스럽게 정책 기조를 변화할 수 있어서 이런 불확실성을 가장 큰 리스크로 보고 있거든요. 만약에 트럼프가 자국 경제를 위해서 한국 자동차에도 별도의 행정명령을 통해서 관세를 높일 수 있는 것이죠. 실제로 미국에서는 대통령이 국가 경제나 안보가 비상사태라고 선언을 하면 의회를 거치지 네. 않고도 대통령의 권한으로 관세를 부과할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 불확실성에 대한 관세를 높일 수 있다는 리스크가 여전히 남아있는 상태고요. 또 트럼프가 많이 했던 전략 중에 하나가 네네. 일단은 관세를 부과하겠다. 보편 관세를 해놓고 나서 강하게 밀어붙인 다음에. 그렇죠. 강하게 밀어붙인 다음에 오케이 이걸 낮추려면 우리한테 어떤 혜택을 뭘 줄 줘? 것이냐라는 식으로 딜을 할 수도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사실 정말 불확실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정부나 자동차 업계의 어떤 대응도 사실 필요한 상황입니다. 그렇네요. 뭐 우리가 잘 알다시피 트럼프는 항상 처음에는 뭐 강하게 100%를 해줘라고 했다가 그러면 조금 양보해 줄 테니까 너희가 뭘 줘라.
뭐 돈이 되든 뭐 본인들에게 이득이 되는 것들을 달라고 하는 전술을 쓰니까 어쨌든 그런 우리나라 자동차 회사들도 여러 가지 카드를 좀 가지고 있어야 될 거예요. 대응할 수 있는 카드를 준비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런 다음에 또 자동차 업계 뿐만 아니라 미국에서 또 어쨌든 무역 장벽을 높이겠다 이런 이야기를 할 때 유난히 이번에 대선 때 멕시코 이야기가 많이 나오더라고요. 멕시코에 대해서 관세를 더 많이 높이겠다 그런 이야기들을 하던데 그러면서 멕시코 시장이 되게 어려울 거다. 근데 우리나라에서도 기업들 기아가 멕시코에 공장이 있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 이 멕시코를 왜 이렇게 때리는 건가요? 일단 멕시코에 우리나라 기업이 한 200개 넘게 진출되어 네네. 있는데요. 2019년 기준입니다. 그중에서 기아차 같은 경우에도 멕시코 누에보의 보레온 공장에서 네네. 현재 그 공장을 운영 중에 있고 거기서 생산되는 차는 미국 내에서 뭐 프라이드, 케이슬리 등을 판매를 하고 있는데요. 이번에 트럼프 당선인이 멕시코에 대한 무역 관세를 높이겠다고 해서 네네. 이런 한국 기업들이 지금 영향권에 든 상황인데요. 사실 트럼프가 200%까지 멕시코에 대한 관세를 높이겠다고 한 배경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정확하게 말하면 네. 이게 중국산 전기차에 대해서 200%까지 최대 네, 그렇죠. 관세를 높이겠다는 겁니다. 현재 그 미국은 그 땅을 보면 미국 바로 밑에 멕시코가 닿아 있어서 인접해 있는 그렇죠. 국가인데 국경이 접경에 있죠. 그러다 보니까 미국과 캐나다, 멕시코와 함께 북미 3국 무역협정이라는 것을 맺었습니다. 네, 그렇죠. 예, 그게 USMCA라는 것인데 그걸 맺어서 멕시코산 자동차에 대해서는 사실상 관세를 매기지 않았습니다. 네네. 그러다 보니까 이 멕시코에 중국 기업이 진출해서 거기서 생산해서 관세를 매기지 않고 사실상 미국 시장으로 들어간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트럼프 당선인이 멕시코산 중국산 전기차에 대해서 관세를 매기겠다고 비판한 데서 이런 발언이 나왔고 네. 그러면서 그 영향권이 들어간 상황입니다. 그렇군요. 중국 쪽에 어쨌든 멕시코 쪽에 중국 이 자동차 기업들이 많이 진출해 있는 거군요. 공장이나 이런 것들을 생산 시설을 만들어 놓고 멕시코를 통해서 가면 관세를 안 매길 수 있으니까 우회해서 수출을 하는 거다. 그러면 어쨌든 이 멕시코에 뭔가 관세를 매기겠다라고 했는데 저는 이건 뭐 여담이지만 다른 이야기지만 테슬라가 앞으로 생산 공장 멕시코에 하나 더 지을 거다 그런 이야기가 작년에 있었던 것 같거든요. 있었는데 마침 그 계획을 사실상 스탑했습니다. 철회된 건가요, 그러면? 네, 스탑한 건데 정확하게 백지화는 아닌 상태인데 일단은 공식적인 건 스탑된 아닌데. 건데 사실 트럼프의 어떤 기조와 조금 따라서 움직인 거 아니냐라는 게 저희들의 업계 추측이고요. 네네. 왜냐하면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트럼프 행정부의 특징이 정말 예측 불가능합니다. 불확실성이 크다는 건데 지금 트럼프의 앞으로의 트럼프 2기 행정부의 정책 기조가 네. 그 외국 기업의 미국 진출을 어렵게 해서 자국 기업을 육성하고 보호하겠다는 게 그렇죠. 가장 큰 골자거든요. 아메리칸 퍼스트를 위해서. 그렇기 때문에 중국산 자동차 이외에도 지금 멕시코에 진출되어 있는 완성차 업체가 기아도 있고요. 그 외에 그 독일 자동차들도 있고 유럽의 자동차들도 많이 있거든요. 그렇죠. 그 상대적으로 그 차들에 대한 관세를 높여야지 미국 내에 있는 포드라든지 자기네 자동차 산업이 더 육성할 수 있다고 생각해서 네. 그런 가능성도 충분히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각에서는 아니 중국산 전기차만 그러면 콕 집어가지고 네, 그러니까요. 관세를 높일 수 있지 왜 다른 않겠느냐라고 나라들까지 했는데 이렇게 여파를 주는 그렇죠. 겁니까? 중국산 하면서 상대적으로 타국의 자동차까지 조금 더 관세를 높일 수 있는 그런 가능성도 열려 있는 것이죠. 네. 네. 자, 말씀해 주신 것처럼 어쨌든 불확실성 때문에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결국에는 테슬라도 작년에는 그런 이야기 많이 나왔었잖아요. 올해였나요? 계속 이야기 나왔었죠. 멕시코에 새로운 생산기지 메가 팩토리 만들 거다. 뭐 이런 기가 팩토리 만들 거다. 이런 이야기 있었는데 그게 변경될 수도 있다라는 것도 생각을 해봐야 되겠고 그러면 이 USMCA는 이제는 뭔가 변경되는 건가요? 파기까지는 아니겠고 이것도 또 손대겠네요. 정확하게는 그러니까 테슬라의 그 멕시코 공장도 사실 트럼프 행정부가 2기가 1월 20일 날 출범되잖아요. 네. 그 이후로 정확히 또 방향성을 좀 알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럴까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멕시코와 캐나다와 미국 3국 간 협정을 체결했던 무역협정 USMC는 오는 2026년에 이게 그 이행사항 검토를 앞두고 있는데요. 지금 분위기가 트럼프 당선인이 네. USMCA를 재협상 가능성을 검토하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만약 세 나라가 여기에 대해서 재협상에 대해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이게 사실상 폐기될 수도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요? 폐기되면 지금까지 멕시코에 부여했던
어떻게 보면 무관세가 무관세를. 사실상 사라지는 거죠. 그렇다 보면 기아차 같은 경우에는 멕시코에서 생산해서 정말 미국과 최인접해 있는 그쵸. 나라지만 바로 미국에 보내도 오히려 그냥 관세를 부과받을 수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기아가 멕시코에 그렇게 돈을 들여서 투자할 뭐 이유가 없어지는 게 되는데 참 이런 것도 저희에게는 부담일 수밖에 없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또 살펴볼 것이 우리 산업계가 어떻게 하는지가 일단 가장 중요한 상황이고 네, 또 맞습니다. 여기에 또 자동차 전체적인 업체 이 업황도 중요하지만 또 가장 걱정하는 게 저희가 2차 전지 쪽이잖아요. 네, 전기차의 앞으로의 트렌드가 어떻게 바뀔지도 궁금하겠고 IRA 관련해서 폐지 이야기도 있고 뭐 근데 또 전문가들이 많이 이거 폐지까지는 못할 거다. 네, 맞습니다. 어쨌든 뭐 의회 승인도 받아야 된다. 이런 이야기들이 많은 상황인데 자, 우리 시장 현대차나 기아가 이 IRA에 어떻게 대응하고 있을지 또 대책은 있는지 이런 것도 궁금합니다. 그 IRA가 바이든 대통령 때 이제 그 도입한 정책인데 이게 미국 내에서 만든 전기차를 구매를 할 때는 최당 7,500만 달러의 보조금을 지급하겠다라는 게 핵심 골자인데 7,500만 달러 한 우리나라 돈으로 하면 1,100만 원 정도가 되는 겁니다. 거기에 대응하기 위해서 미국 시장에 현대차도 진출을 해서 현대차 그룹이죠. 정확하게 미국 조지아주의 메타플랜트 아메리카를 공장을 크게 지었는데요. 사실상 폐기가 되면 그 공장을 지은 게 리스크로 돌아오는 그쵸. 수밖에 없는 비용을 겁니다. 엄청 쓴 겁니다. 비용을 그만큼 네. 들였는데 그만큼 그 채산성이 떨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상황인데 앵커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네네. 업계에서는 전면 폐기는 어려울 것이다. 네네. 전면 폐기는 어려울 것이다. 이게 공통적인 분석입니다. 전면 폐기보다는 보조금을 조금 축소한다거나 아니면 뭐 요건을 강화한다거나 지급하는 요건을 강화한다거나 아니면 또한 미국 기업을 약간 우선시하는 쪽으로 수정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우선은 저희가 알아야 될 게 네. 과거에 트럼프 일기 때도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됐었을 때도 오바마 전 대통령이 도입했던 오바마 케어, 네. 소위 말해서 그 기초건강보험을 폐기하겠다고 공언을 그쵸, 했었습니다. 그쵸. 예. 그리고 실제로 대통령이 당선된 다음에도 설명을 해서 폐기를 하겠다고 설명을 했는데 그게 사실 미국 의회에서는 통과되지 못해서 그게 사실상 이제 폐기를 실패를 못했죠. 했던 예. 사안인데요. 그래서 그 당시에도 트럼프 대통령이 법안 폐기가 어려워지면서 행정명령으로 대신 그 보조금이나 세액공제를 좀 까다롭게 해서 예산을 축소한 전례가 있는데요. 마찬가지로 이번에도 그런 식으로 바뀔 것 같다라고 보고 있는 것입니다. 네, 그렇군요. 자, 그렇다면은 이제 미국의 자동차 공장 우리나라에서 우리 기업들이 또 미국 쪽에다가 많이 지어놨는데 자, 그렇다면은 뭐 어쨌든 미국 쪽에서도 이런 생산 시설 관련해서 공화당 쪽에 또 많이 공화당 지역이 네, 맞습니다. 주지사나 맞습니다. 상원 의원이 있는 그런 지역에다가 또 많이 만들어 놨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도 폐지에 뭔가 약간의 걸림돌, 약간의 반대를 할 수 있는 공화당 내부의 분위기도 있을까요? 네, 맞습니다. 그 IRA 법안의 핵심 골자가 에너지 및 안보 기후변화 대응에서 네. 약 한 3,690억 달러, 우리나라 돈으로 한 500조를 넘는 예산을 투입하는 사업인데 그 500조 중에서 약 한 80%가 트럼프가 속한 당이죠. 네네. 공화당에 속해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올해 그 공화당 의원들도 18명이나 트럼프의 서한을 보내가지고 폐기는 하면 안 된다라고 네네. 반대했던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아까 업계에서도 전반적으로 전체 전면 폐기는 어려울 것이다라고 보고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사회자님께 앵커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네. 지금 미국의 자동차 공장지대는 사실상 그 미시간주에 몰려 있는데요. 네네. 미시간주는 우리가 펜실베니아주, 위스콘신과 함께 대표적인 러스트벨트라 네, 부릅니다. 그쵸, 그쵸. 쇠락된 녹슨, 쇠락된 공업 지역인데 여기가 과거에는 민주당이 굉장히 지지가 강했던 그쵸. 지역인데 이 제조업이 쇠락되면서 이제 공화당 지지로 바뀌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정말 경합주인 지역인데 이번 대선에서도 트럼프가 미시간주에서 그쵸, 다 이겼죠. 승리를 했거든요. 예. 제조업을 살리겠다, 다시 육성하겠다라고 공약을 내세웠기 때문에 이 IRA도 수정을 해서 이내 미국의 자동차 산업을 약간 좀 살리는 쪽으로 지원하는 쪽으로 IRA도 수정돼가지고 그 자국의 제조업을 자동차 산업을 육성하는 쪽으로 가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이렇게 어쨌든 뭔가 좀 수정된 IRA나 보조금을 축소하거나 이런 쪽으로 조금 수정된 안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일단 의견들이 가장 많은 상황이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질문드리면 일론 머스크가 어쨌든 이제 정부 효율부의 수장이 됐단 말입니다. 네네. 그러면 어쨌든
뭐 지금 뭐 우주 산업이나 이런 쪽으로 자율주행 이런 쪽으로 관심을 많이 갖고 있지만 어쨌든 기본적으로 테슬라도 자동차 업체란 말입니다. 네네. 그러니까 이런 전기차나 2차 전지 쪽에 바로 그냥 뭐 이것을 트럼프에 늘 주장했던 것처럼 바로 이런 것들을 뭐 이제 죽이겠다. 이런 방향은 좀 선회되지 않을까요? 그렇죠, 그런 기대도 좀 있거든요. 그래서 결국에는 우리 사실 트럼프의 당선에 있어서 1등 공신이 일론 머스크로 그쵸. 보고 있잖아요. 어쨌든 일론 네. 머스크의 말을 들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일론 머스크가 또 전기차 세계 최대 전기차 제조업체 중에 한 곳이니까 전기차에 대한 어떤 정책을 죽인다거나 그러지는 않을 걸로 보고 있습니다. 전기차는 육성을 하되 조금 그 시기를 늦춘다거나 아니면 자국에 집중한다거나 그런 식으로 보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자꾸 우리나라 산업에 큰 영향이 있을 것으로 예상은 되는데 이게 불확실한 상황에서 예측을 한 겁니다. 그렇죠. 상대적으로 현대차나 기아도 그 미국에 공장을 지어서 거기 대응책을 모색하고 있고 그쵸. 굉장히 미국 그 관료 쪽에 정통한 인재들을 영입을 해서 계속 그 진행을 하고 있는 거고요. 접촉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현대차나 기아도 달라지는 트럼프의 어떤 행정부에서 잘 대응을 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또 그렇게 우려할 만하게 안 봐오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뭐 어쨌든 우려 때문에 현대차, 기아 주가도 최근에 많이 떨어지긴 했는데 대선을 필두로 해서 이렇게 많이 떨어지긴 했는데 준비를 하고 있겠죠. 그렇죠. 또 트럼프 1기 때도 현대차 그룹이 정의선 회장이 또 트럼프와도 어느 정도의 또 긴밀한 그런 커넥션이 있었다라고 저는 기억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번에도 아마 대책을 잘 마련하지 않을까. 그리고 우리는 어쨌든 최악의 상황으로 계속 지금 예상을 하고 있으니까 더 걱정이 큰 것 같습니다. 이런 거에 대해서 조금은 우려를 조금은 이제는 다시 좀 이성적으로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이야기까지 드리겠습니다. 오늘 박민 기자와 함께 자동차 팀장님과 함께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자동차 관련된 앞으로의 더 선전을 기원해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하고 다음에 또 뵐게요.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원달러 환율이 1,400원을 돌파하면서 2년 만에 최고 수준까지 올라왔습니다. 미국 대선 이후 투자자들의 베팅이 현재 이어지고 있는 상황인데 그 미국 국채금리와 달러 가치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데요. 이 월가에서는 트럼프 전 대통령 당선으로 강달러, 고금리 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트럼프 2.0 시대, 이 투자의 정석 중에 하나가 인플레이션 해지 전략입니다. 어제 제가 권하민 NH투자증권 애널리스트를 인터뷰했는데요. 이 권하민 애널리스트는 트럼프 2기 행정부에서 예상되는 글로벌 정치, 지정학적 불확실성을 고려할 때 전통적인 안전자산인 금 투자를 여전히 매력적이라고 봤고요. 이 경기 침체 우려를 반영한 완화적인 통화정책 여파 때문에 내년에 금 가격이 온스당 3,000달러까지 오를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현재는 온스당 한 2,600달러 선입니다. 올 들어 금 가격이 30% 이상 상승했거든요. 그런데 시장 불확실성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 불안 심리를 동력 삼아서 추가 상승이 가능할 거란 이야기입니다. 사실 국장이 답이 없다 보니까 너나 없이 미국장이나 코인 시장으로 이동하는 모습인데요. 금도 아마 훌륭한 대안이 될 수 있을 듯합니다. 이재의 뷰였습니다.
안녕하세요. 메리토크 신일섭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이제 다시 우주다. 달나라로 화성으로 피트 수금지와 목토 천여 명. 수금지와 목토 천여 명이 아직까지 기억나는 거 보면은 어렸을 때 우주에 대한 모든 사람들이 항상 이런 어떤 그 가는 꿈을 마음속에는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이 별의 이름이 아직도 기억난다는 거는 다른 별로 가고 싶은 인간의 욕망이 누구에게나 있다. 그 욕망을 실현하려고 하는 자가 약간 정신 나간 머스크 같은 사람이 나온 것뿐이죠. 대부분의 사람은 책에 있는 별을 보면서 와 이쁘다 이러고 그만인데 그 별에 가서 살겠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거기서 이제 더 나가서 이제 천재가 돼버리는 것이죠. 네, 뭐 아무나 천재가 될 수 있는 건 아니니까요. 자, 오늘도 지금 우리나라 장에서 하나 시스템, 그렇죠? 그리고 루미르 이런 지금 SAR 위성 관련 업체들 주가가 급등하고 있죠. 그리고 스페이스X에 지분을 투자했다고 알려진 아주 IB 투자, 미래에셋 벤처 투자도 급등하기도 했었고, 그냥 우리나라는 이거 완전히 그냥 테마 장세입니다. 자, 이게 우리나라 시장에 이게 바로 K 증시예요. 자, 좀 민망하죠. 이게 바로 K라면 이게 바로 우리 K-팝이다. 이건 솔직히 자랑스럽게 나가서 선전하고 싶고 알리고 싶잖아요. 아프리카 대륙의 그 오지의 사람조차도 알았으면 좋겠고, 그렇죠? 근데 어디 가가지고 자 K-팝, K-라면, 자 이번엔 K 증시입니다. 이거 대놓고 누가 소개해주고 싶나요? 소개해준다고 누가 거들떠나 볼까요? 정말 아쉽습니다. K-팝이나 K-라면처럼 K-증시를 자랑스럽게 소개해줄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이 꿈이 이루어지기 전에 달나라로 인간이 가는 꿈이 먼저 이루어질 것 같아요. 너무 비하했나요? 너무 심각해서 하는 얘기입니다. 자, 어쨌든 그래서 앨런 머스크 관련주만 움직이고 있다. 그렇죠? 스페이스 X 관련주만 움직이고 있어요. 지금. 일단 달나라로 다시 가는 이 어떤 이 일들이 다시 이루어지게 되었죠. 이게 그것도 앨런 머스크라는 그 약간 그렇죠? 이상한 변태 천재 한 명 때문에 이렇게 된 거예요. 왜냐하면 나사는 40년 동안 지금 놀았거든요. 40년이 뭡니까? 60년부터 지금 80년을 놀았습니다. 80년을. 그렇죠? 아, 80년인가요? 계산했는데 24년에서 60. 40년 놀았네. 아, 80년이군요. 근데 이게 놀려고 논 게 아니라 지금 아니 가서 할 게 예를 들어 달나라를 지금 이렇게 2시간 만에 간다고 칩시다. 만약에 달나라를 2시간 만에 가가지고 거기서 수학 여행을 즐길 수 있다. 그러면은 너도 나도 미친 듯이 지금 우주선을 개발하겠죠. 근데 그게 아니거든요. 지금 달나라 가봐야 엄청나게 오랜 시간이 걸리고 거기 가가지고 살 수도 없어요. 그러니까 냉전 시대나 했지. 왜냐면 냉전 시대는 왜 그랬냐면 그게 민주주의와 공산주의의 VS의 연장선상이었거든요. 민주주의가 옳은 정치 철학이냐, 공산주의가 옳은 정치 철학이냐, 그게 맞붙는 가운데 사람들을 설득하기 위해서는 모든 것이 앞서서 상대를 짓밟는 모습을 보여줘야 됐거든요. 그게 미국하고 소련이었고, 그러니까 우주선을 누가 먼저 쏘는지, 그리고 유인 우주선을 쏴가지고 누가 먼저 달에 착륙을 하는지, 이게 결국에는 공산주의냐 민주주의냐를 가르는 하나의 요소였기 때문에 천문학적인 돈이 들고 가서 살 수도 없는 공간이지만 보여주기식으로 했단 말이죠. 보여주기식으로. 근데 그게 이제 미국의 승리로 끝나고 나서 그다음에 소련이 해체가 되고 나서는 더 이상 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 많은 돈을 들여가지고 거기 가는 게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소련이 모든 거를 먼저 첫 방을 가져갔습니다. 첫 방을 모두 가져갔습니다. 뭐냐면은 일단 먼저 물체를 지구 밖으로 쏘아 올린 것도 소련이 첫 번째였고요. 그리고 우주선을 쏘아 올린 것도 첫 번째였고 달을 간 것도 소련이 먼저예요. 근데 왜 우리는 다 아폴로 11이 제일 먼저 최초로 달에 갔고 최초로 달에 닐 암스트롱이 발자국을 찍었나? 그거에만 왜 저기 하고 있을까요? 그 전에 무인 우주선을 먼저 보낸 것도 그리고 달나라에 그 프로브라고 불리우는 달 탐사 그 로봇을 보낸 것도
이것도 다 소련이 최초였는데 마지막에 유인 우주선에서 거기서 이긴 거예요. 아폴로 1부터 쏴가지고 계속 실패를 하다가 11에서 성공한 게 소련보다 먼저 성공해버린 거죠. 그래서 여기 루나 9이 제일 먼저 착륙한 이 지금 무인 우주선이고요. 그다음에 여기 소유주라고 있죠. 미국이 먼저 있어요. 근데 이게 유인 우주선이 아니었던 거죠. 유인 우주선이 아폴로 11에서야 이제 달성이 되게 되는 거죠. 여기서 아폴로 11에서 닐 암스트롱하고 그 한 명의 또 우주 비행사 2명이 여길 디디면서 여기서 이제 게임이 일단락된 거예요. 누가 먼저 이게 어떻게 보면 하나의 끝의 관문이었거든요. 누가 먼저 사람이 달을 밟느냐의 싸움인데 결국에 먼저 선점은 소련이 많이 했는데 여기서 일단락을 지어버린 것이죠. 그리고 이게 케네디의 거의 뭐 대단한 업적 중에 하나고 그 뒤에 안타깝게 지금 누가 범인인지 모르겠지만 암살을 당했죠. 뭐 이번에 트럼프가 로건 그 팟캐스트에 나와서 이번엔 열어본다고 했으니 뭐 열어보고 그걸 발표할지 안 할지 모르겠어요. 그 비밀 문서가 지금 다 열어보게 지금 이 연한이 지났거든요. 케네디에 관련된 그 문서를 트럼프가 이번에 열어본다고 했습니다. 과연 거기서 무슨 내용이 나올지 모르겠으나 어쨌든 1961년이에요. 이때가 존 F 케네디 대통령이 국가적 목표로 세워서 유인으로 달 착륙하고 지구로 귀환하는 것을 목표로 삼았고 그래서 결국에 닐 암스트롱과 버즈 올드린이 달에 발을 디딘 최초의 인간이 되었습니다. 이름 기억나시겠지만 러시아에는 유리 가가린이 있었습니다. 참 희한하죠. 우리 프로레슬링에서도 보면 항상 적의 이름은 그쵸? 헐크 호건가 뭐 더 자이언트 뭐 이러잖아요. 약간 그런 것처럼 소련이 약간 적인 것처럼. 왜냐면 우리는 아무래도 민주주의 국가고 그쵸? 미국과 우리 한편이고 북한과 소련, 중국 이런 러시아 이렇게 구도가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마음이 그렇게 가니까 그럴 수도 있는데 가가린이란 이름 자체가 뭔가 빌런 같아요. 저희가 느끼기에는. 러시아는 안 그러겠죠. 러시아 사람들은 안 그러겠죠. 러시아 사람들은 닐 암스트롱이란 이름에서 그걸 느낄지 모르겠지만 저희는 가가린에서 느낍니다. 뭐 사람들마다 틀리겠지만 대부분 그러리라고 생각이 되고요. 뒤로 가겠습니다. 그래서 이때 일단락이 되고 나서 이게 이제 착륙에 성공한 이 비행기들입니다. 우주선들입니다. 이제 나중에 중국도 들어와요. 자, 뒤로 가겠습니다. 나중에 이제 중국, 인도, 이스라엘이 들어오기 시작하죠. 자, 여기서 이제 밖으로 간 거랑 그 성공한 거는 초록색으로 쳐져 있어요. 성공한 게 여기서 멈춰버렸죠. 여기서 멈춰버리고 그 다음에 이제 2015년도나 돼서야 중국, 이스라엘, 인도, 일본 이렇게 등장하기 시작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성공한 게 중국, 인도네요. 그렇죠? 지금 달에 착륙에 성공한 거. 인간이든 어떤 로봇이든 국가가 미국, 소련, 옛 소련, 지금 러시아, 중국, 인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거밖에 없어요. 뒤로 가보겠습니다. 그 이외에는 아무도 성공하지 못했다. 자, 처음에 이렇게 많은 실패를 거쳐가지고 그 다음에 성공에 들어가게 된 겁니다. 그래서 계속 엎치락 뒤치락 하다가 유인 우주선 아폴로 11에서 승기를 박은 거예요. 뒤로 가겠습니다. 자, 그리고 다시 이제 아르테미스 프로젝트가 시작됐습니다. 지금 첫 번째 발사는 성공을 했고요. 근데 첫 번째 발사는 더미를 실었습니다. 인간과 닮은 가짜 인형을 실었어요. 이제 두 번째부터는 유인이 이제 들어가기 시작하는데 드디어 존 F 케네디가 1961년에 그 프로젝트를 한 이후에 거의 80년 만에 이제 다시 아르테미스 프로젝트로 달 유인 프로젝트를 시행합니다. 두 번째 발사 때는 4명의 인간이 타서 갈 거고요. 달 궤도를 비행을 하면서 착륙 지점을 찾을 겁니다. 제일 좋은 최적의 장소를 찾을 거고 세 번째 발사 때는 달에 착륙할 겁니다. 이제 닐 암스트롱 이후에 처음으로.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이 다시 가능하게 된 게 냉전 시대가 무너졌는데 왜 가능하게 됐느냐? 바로 앨런 머스크라는 변태 천재가 탄생해서 이런 거예요. 스페이스 X라는 걸 세워가지고 지금 앨런 머스크는 테슬라의 전기차에 저기가 없습니다. 그 목표가 이미 끝났어요. 그 목표는. 이미 목표는 다 달성했잖아. 이미 자기 X에서 언급량이 이 스페이스 X가 테슬라를 제친 지가 몇 년이 됐어요. 트위터에서 X에서 언급하는 그 양이요. 그래서 화성에다가 인류를 이주하는 게 목표이기 때문에 그럼 이제 돈이 굉장히 싸져야 되거든요. 이 옛날에 이제 소비에트 연방, 이 소련에서 만든 이 지금 1957년이죠. 이때 맨 처음 쏟아부었던 것이고 지금 같은 경우에는 이제 위성을 쏘아 올리는데 스타링크를 쏘아 올리고 있죠.
이렇게 펴서 통신을 할 수가 있고요. 지금 뒤늦게 이제 얘네들이 들어오기 시작했잖아요. 프랑스, 인도, 독일, 뭐 영국, 재팬, 차이나 이렇게 들어오는데 자 위성을 굉장히 많이 쏘아 올리고 있습니다. 뒤로 가보겠습니다. 지금 미국이 우주로 발사된 물체체가 5,534개입니다. 러시아가 3,611개고요. 중국이 최근에 많이 쏘고 있습니다. 자 룩셈부르크도 있네요. 자 이런 나라들이 있고요. 위성을 엄청나게 많이 쏘아 올리고 있다. 1957년에 스푸트니크, 아까 그게 1호로 발사된 겁니다. 소련 거. 자, 뒤로 가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바로 이거죠. 비용을 급격히 낮췄다는 거. 아까 전에 이제 소유주라는 소련의 이 지금 요 물체가 6,400달러. 이게 지금 이 당시에 6,400달러인가요? 지금 요즘에 그 돈으로 환산을 하면은 1960년대에 나사가 우주 비행사를 달에 착륙시키는데 280억 달러가 들었다고 합니다. 근데 그거를 지금 돈으로 환산하면 2,880억 달러예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비용이죠. 근데 스페이스X가 나와가지고 처음에 팔콘 시리즈를 쏘고 앙그라, 뭐 팔콘 헤비 하다가 스페이스X에 최근에 스타쉽을 지금 실험하고 있잖아요. 이 스타쉽 비용이 이 60년대의 소유주 비용, 지금 현재 돈으로 환산한 것보다 비용이 무려 97% 저렴하다고 합니다. 대박이죠. 100원에 쏠 거를 지금 3원에 쏘는 거예요. 3원. 그러니까 다시 한번 이제는 가성비가 지금도 절대적인 가성비 비싸지만 이제 예전에 비해 가성비가 워낙 싸졌기 때문에 이게 재사용 로켓 때문이죠. 발사돼서 까맣게 탔던 거를 다시 되돌려서 마치 리와인드 감기처럼 해서 엄마가 아이를 안는 것처럼 딱 집게로 잡는 장면이 포착이 됐잖아요. 트럼프가 그걸 보고 놀랬잖아요. 엄마가 아이를 안는 것 같다고. 그 재사용 로켓이 지금 성공이 되면서 이렇게 비용이 낮아졌어요. 그래서 지금 이 스타쉽, 바로 이 스타쉽이 이제 아르테미스 프로젝트의 두 번째 그 달 궤도 도는 거, 그다음에 세 번째 4명이 달 착륙하는 거에 이제 스타쉽이 들어가게 됩니다. 이게 스페이스X에 스타쉽이 들어갈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스페이스X가 지금 아르테미스 프로젝트의 가장 핵심적인 지금 더미를 보낸 거는 로키드 마틴이랑 보잉사에서 만든 로켓을 썼고요. 두 번째 발사, 세 번째 발사는 스타쉽이 출동하게 됩니다. 뒤로 가겠습니다. 자, 그래서 비용을 이렇게 낮췄다는 것을 표현하고 있죠. 예전에 소유주나 뭐 이런 거 그리고 지나와가지고 지금 스페이스에서 만든 것도 계속 진화하고 있습니다. 델타 헤비부터 팔콘 1부터 지금 스타쉽이 가장 진화한 상태죠. 굉장히 이 비용을 낮춰놓은 상태입니다. 뒤로 가겠습니다. 앞으로 더 자주 쏘면은 더 낮아지겠다. 자, 우리나라도 지금 계획을 하고 있어요. 우주청에서 달 탐사 2단계 달 착륙선 개발 사업 본격 추진한다고 지금 한국항공우주연구원과 사업 협약 체결했다는 소식이 며칠 전에 나왔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이제 달 착륙선을 개발하는 단계로 들어선다. 우리나라도 지금 빨리 해야겠죠. 저 중국, 일본, 인도, 뭐 룩셈부르크까지 지금 열심히 하고 있는데요. 자, 뒤로 가보겠습니다. 그리고 누리호가 있죠 또. 자, 누리호 4차 발사 준비 본격화되었다고 지금 나왔습니다. 자, 4차 발사부터 결정적인 차이는 이거죠. 3차 발사까지는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이 주도를 했고요. 4차 발사부터는 민간 하나에어로스페이스가 들어왔습니다. 여기서 입찰을 했었죠. 하나에어로스페이스랑 한국항공우주랑 입찰을 했는데 하나에어로스페이스가 이겼죠. 그러니까 지금 하나에어로스페이스는 뭐 지금 K9 자주포라던가 방산으로 엄청나게 부각이 됐는데 항공우주 모멘텀도 지금 남아있는 거예요. 이제 4차 발사부터는 하나에어로스페이스가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이 그동안 쌓았던 노하우를 전수받아서 주도적인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누리호 4차 발사 준비 본격화, 이것도 지금 모멘텀이 있고요. 지금 항공우주의 모멘텀이 다시 한번 지금 풍부하게 올라오고 있다. 이런 상황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뭐 약간 레퍼런스를 보겠습니다. 2021년 10월 21일에 누리호 1차 발사가 있었고요. 항공우주연구원이 지금 주도한 거고 이거는 2022년 6월 22일 날 누리호 2차 발사 있었고요. 자, 3차 발사가 2023년 5월 25일 날 3차 발사 있었습니다. 자, 이번에 이제 4차 발사를 향해 하나에어로스페이스가 주도를 하게 되겠죠. 지금 이제 엔진 시험을 하고 있는데 첫 번째 불꽃이 탄생했습니다. 자, 첫 번째 불꽃이 화려하게 펼쳐 올랐는데 이게 뭐냐면 지금 엔진 시험입니다. 강력한 추진력을 얻기 위해서 강한 엔진이 필요하겠죠. 뒤로 가겠습니다. 자, 바로 75톤급 액체 엔진 4기 중에 맨 밑에 4개가 달려 있어서 그거를 지상에서 팍 치고 나가는 건데 그중에 1호기에 대한 시험에서 저렇게 불꽃이 피어 올랐다. 그래서 지금
4차 발사 하나에어로스페이스가 주도하는 이 누리호 4차 발사에 대한 준비도 척척 달 진행이 되고 있다. 자, 이제 냉전 시대를 지나가지고 다시 한번 스페이스 X 때문에 달이 인간에 가고, 인간이 달에 가고, 그다음에 다시 한국 항공우주에 대한 모멘텀이 불거 이뤄지는 이때에 우리나라도 지금 여기서 더 뒤처지면 안 된다. 왜? 냉전 시대는 우리나라는 할 수가 없었잖아요. 6.25 전쟁 겪고 막 이럴 때인데. 그러니까 지금은 우리나라도 더 이상 늦추면 안 된다. 그래서 한국항공우주 그리고 한화에어로스페이스 이런 업체들 포함해서 한화시스템 그리고 뭐 루미르 이런 업체들까지 주목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의 한 줄 매드평입니다. 자, 어렸을 때 보름달에 소원 빌면서 그런 동심을 키웠던 그런 일들이 생각이 나는데 요즘엔 명절 때 돼도 보름달에 소원을 잘 안 빌어요. 근데 요즘에 자꾸 달 사진을 보여주니까 빌고 싶더라고요. 명절에 보름달에 소원 빌기. 미래엔 보름달 가서 소원 빌기 쌉 가능? 네, 대담한 대담 시작을 하겠습니다. 자, 이제 K조선은요, 국력을 상징하는 그런 또 단어가 됐습니다. 트럼프 2.0 시대는 아마 더 그 가치가 바라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오늘 K조선에 대한 분석 좀 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은요, 엄경화 신영증권 연구원과 함께하겠습니다. 연구원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오늘 또 K조선의 또 여왕을 모시게 돼서 되게 설렙니다. 자, 트럼프 2.0 시대에 한미동맹의 상징이 이제 K조선이 될 것이라는 느낌이 팍 옵니다. 그렇게 느끼시죠? 예. 네. 네, 왜냐하면 그 트럼프 당선인이 되고서는 윤석열 대통령 첫 통화도 조선협력을 좀 해줘라 예, 이런 또 맞습니다. 당부도 있었습니다. 예. 처음에 이제 첫 통화에서 바로 언급을 했다는 것만 보아도 일단 좀 중요성이 높다라고 생각이 되는 상황이고요. 네. 이미 사실 선거 이전부터 미국의 해군 관계자들이 굉장히 한국에 있는 사업장을 많이 수시로 드나들고 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네. 이제 이게 언제 실현이 될까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이제 가장 상위에 계시는 분이 이제 언급을 함으로 인해서 조금 구체화되는 게 빨라질 수 있겠구나라고 저희가 기대를 해볼 수 있는 것 같아요. 네. 연구원님이 오랫동안 이제 조선 쪽 커버를 하셨는데 K조선의 그 경쟁력이 요즘 기사화도 엄청 많이 되고 있더라고요. 네네. 그 중에서 좀 몇 개를 꼽아주신다면 좋을 것 일단 같습니다. 저희가 지속 가능하게 업을 해왔다라는 게 가장 중요할 것 같고요. 특히나 이렇게 선박을 만드는 분야는 지금까지 얼마나 만들어 보았느냐라는 그런 경험치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예. 보통 우리나라의 조선 업체들이 대부분 70년대에 이제 지금 현재 사업장을 꾸리게 되면서 한국의 조선업이 좀 태동했다라고 볼 수가 있고 90년대 말쯤이 되면서부터 이제 경쟁력을 많이 끌어올리는 시기를 겪었는데요. 50년 가까운 시간 동안 저희가 선박 건조를 쉬지 않았다는 거, 이제 그 부분이 좀 크고 글로벌 선박 공급자들 중에서 지금 2위의 위치를 계속 차지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물리적으로, 그러니까 해볼 수 있는 능력은 있는데 물리적으로 해보지 않은 지는 되게 오래됐어요. 이렇게 되면 그것 또한 문제가 될 수가 있는데 네. 물리적인 생산량이 많은 상태를 계속 유지를 하고 있고 이제 이 방산 쪽 같은 경우도 이제 한국의 군함을 지속적으로 건조를 해왔기 때문에 저희가 기술력과 인프라 그리고 인력을 동시에 다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게 지금 K조선에 있어서의 경쟁력이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 얘기를 들어보니까 우리 K조선은 양과 질이 두드러 좀 매력이 겸비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고 이제 트럼프 2.0 시대에 지금 조선주의 주가 시장이 너무 망가졌잖아요. 네, 그런데도 맞습니다. 유독 튀어서 그나마 좀 위안이 되는 섹터인데 어떤 게 그 특수를 노릴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조선에서도 좀 섹터가 나뉘잖아요. 예. 조선 내에서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방산 부분도 있고 저희가 상선 부분도 있는 상황인데요. 네. 트럼프 시대
에서 오는 특수는 일단 방산 부문이 아무래도 좀 클 거라고 보고 있는 상태이고요. 예. 지금 이제 미국이 내부적으로 뭐든지 다 소화할 수 없다라는 거를 인정을 하고 이제 전략적 파트너를 미국 밖에서 찾기 시작을 한 첫 번째 상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이 이러한 한계를 좀 빨리 인정을 하게 된 이유 중에 하나가 중국이 군함을 만드는 속도가 굉장히 빠르게 올라오기 시작을 했거든요.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투자를 본격적으로 시작한 시기는 2010년 초반대 정도 수준이었고 2012년에 중국이 이제 해양 강국 건설 계획이라는 거를 좀 얘기를 하면서 방산 쪽 관련된 조선의 생산을 좀 빠르게 높이는 거에 대해서 집중을 했는데 그 부분이 지금 성과로 많이 드러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2020년을 전후로 해서는 지금 군함 전함 수가 미국과 중국이 역전이 된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거를 더 이상 속도를 늦추게 되면 굉장히 이제 미국이 더 뒤처지게 될 수 있는 상태라고 보기 때문에 이제 미국의 방산이 국내가 아닌 국외로 나오게 되는 부분에서 한국의 사업장들이 이제 많은 수혜를 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이제 이 자초지종을 잘 모르면 그렇게 세계 강국의 미국이 왜 조선을 우리나라랑 할 수밖에 없나, 그쪽 너무 약한가? 왜냐하면 수구리가 들어오니까요. 이 섹터에서는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미국의 조선업은 현재 어떻게 파악하고 계세요? 왜냐하면 중국에도 약간 좀 밀린다고 하니까 뭔가 사정이 있을 것 같습니다. 방산 쪽 관련된 야드도 별로 남아있지 않은 상황이지만 일단 그 이전에 그냥 일반적인 배를 만드는 영역에 있어서도 이제 그 역량이 줄어든 지 굉장히 오래됐고요. 그렇게 된 이유 중에 하나가 미국은 이제 제대로 된 해운사가 없는 상황입니다. 네. 원래 그 이전에는 그래도 해운 시장에서 어느 정도 존재감이 좀 있었는데 90년대 전후로 해서 이제 미국에서 그래도 조금 규모 있게 해운을 영위한다라고 하는 업체들이 유럽계 자본으로 다 넘어간 상태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내부적으로 저희 신기술 선박 이러이러한 거 만들어주세요라고 요구를 할 수 있는 요구자들이 없다 보니 이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점점 줄어드는 상태이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 미국의 조선소 수가 역대로는 400군데 이상으로 한 조선소가 있었던 개수상으로는 2위 국가에 해당이 되지만 지금은 시장에서 수주 점유율 또는 건조 점유율 기준으로 한 0.1에서 0.2% 정도 수준이기 때문에 선박을 거의 안 만드는 거와 비견할 수밖에 없는 그런 정도 수준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군함에 대해서도 만들고 있는 업체의 숫자는 지금 한 3군데 정도인 걸로 저희가 알고 있고 이것도 방산을 전문으로 하는 조선 업체들이 계속 합종 연행이 이루어지면서 지금 숫자가 줄고 줄어들어 있는 상황인데 우리나라의 조선 업체들 같은 경우는 방산도 진행을 하면서 상선 건조를 같이 진행을 하기 때문에 방산 쪽에서 수주가 조금 없을 때는 이제 그 부분을 상선으로 이제 커버를 할 수 있지만 미국의 군함 전문 업체들 같은 경우는 이제 그런 게 어려웠었기 때문에 지금까지 플레이어가 계속 줄었던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고요. 그래서 군함도 이제 제때에 들어가서 예를 들어서 한 10개월 이내에 수리를 하고 다시 나와야 되는데 그 기한을 넘는다거나 이런 사례가 굉장히 많이 일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미국 내부의 조선업 상태가 좋지 않기 때문에 외부에 시각을 돌리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 부분은 단기간에 다시 회복을 시킬 수 있는 경쟁력은 아니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어쨌든 누군가 손을 잡을 수밖에 없는 미국의 상황이 된 것 같습니다. 근데 미국의 조선업의 쇠퇴에 대해서 지금 되게 설명을 잘 해주셨는데 그중에 존스법이 영향을 미쳤다라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근데 존스법이 뭔지부터 좀 설명을 좀 부탁드릴까요? 네. 약간 어떻게 보면 자승자박법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미국에서 필요로 하는 군함은 미국에서 만들어라라고 하는 그러한 규제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이제 미국이 뭔가 이러한 함정을 만드는 데 있어서 가장 한때 어떻게 보면 제일 좋았던 시절이 2차 세계대전 때거든요. 왜냐하면 그때는 저희가 배를 좀 직선화 시켜가지고 찍어내듯이 이제 만들었었는데 그때는 군함과 상선의 경계선이 약간 모호했던 시절입니다. 일단 뭔가 물자를 날르고 빨리 그 군수물품 같은 거를 이렇게 뿌리는 게 더 중요했었기 때문에 근데 그때 이후로 미국 내부에서 필요한 거 무조건 미국에서 만들어라라고 하는 법으로 이제 묶다 보니까 미국의 내부의 수요가 굉장히 풍부할 때는 상관이 없지만 그 부분이 이제 점점 줄어들게 되면 미국만 바라보고 있는 업체들 같은 경우는 수주를 다른 데서 이렇게 끌어내서 이제 그걸로 버틸 수 있는 그런 힘이 점점 사라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양적으로 줄어들게 만드는 가장
그 좀 특이했던 법이 이제 이거라고 볼 수가 있고요. 네. 지금 이 부분을 풀어낸다고 한들 미국 내부에 있는 야드들이 이미 인프라 투자를 안 한 지도 수십 년, 그리고 네. 거기에서 인력이 줄어든 지도 수십 년이기 때문에 엔지니어링 역량을 다시 좀 살리기에는 많이 늦었다라고 보고 있고, 그래서 저희의 뭐 개인적인 생각이긴 하지만 이러한 법에 대한 뭐 예외 조항이 좀 생기거나 아니면 개정으로 이어져야지 실질적으로 미국이 외부에서 지금 필요로 하고 있는 조선이나 군함 관련된 수요를 다 충족시킬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들어보니까 이 존스법이 결국에는 미국 쪽에서는 또 자상자박의 결과로 이어진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네, 또 결과적으로는 우리나라에 그래서 큰 반사이익을 가져다주는 그런 결과로 왔는데 지금 최근 시장에서 조선 섹터 하면은 그 MRO라고 해서 유지, 보수, 정비. 맨 처음 이제 외웠기 때문에 이게 참 어려운 개념이었는데 또 생각해보면 이해가 되더라고요. 그쪽 굉장히 강합니다. 강할 수밖에 없는 이유를 좀 들어봐야 되는데 대표적으로 저희도 뭐 주식 방송 하니까 여러 가지 좀 찾아보면 하나오션이 우리 조선업계에서는 가장 먼저 이 부분을 또 뚫기도 했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그런 배경이나 좀 이벤트 좀 얘기 좀 해주실까요? 일단 MRO는 말씀하신 것처럼 메인터넌스하고 리페어하고 네, 예. 하는 그러한 것인데요. 네. 미국의 함정에 대한 정비 수리를 할 수 있는 건 라이센스를 따로 취득을 해야 됩니다. 저희가 MSRA라고 해서 그 라이센스를 지금 국내에 대형 방산을 하고 있는 HD 현대중공업과 하나오션이 둘 다 정비 자격은 지금 취득을 한 상황이고요. 저 두 곳이에요. 예, 두 곳입니다. 예, 예, 그래서 예. 우리나라에 이거 말고 내수로 방산을 하고 있는 다른 기업은 SK 오션플랜트와 HJ 중공업이라고 또 다른 상장사들이 있긴 하지만 네네. 이 업체들은 어쨌든 미국 정비 관련한 자격을 따거나 이런 상태는 아니고 그래서 대형 두 업체가 지금 저 자격을 올해 취득을 했고요. 네. 이 취득 이후에 실질적으로 정비 수주를 받은 업체는 지금 하나오션입니다. 그래서 아마 어제였는지 날짜 기준으로 두 번째 MRO 사업을 지금 수주를 했다라고 얘기가 되고 있는 상태이고 네. 현대중공업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 수주를 하지는 않고 있는 상황이지만 이 MRO라고 하는 사업 자체가 저희가 이제 이 군함의 라이프 사이클상 항상 정기적인 어떠한 시점에 정비를 해야 되는데요. 저희가 생각보다 정비를 하는데 들어가는 추가 재료비나 뭐 이런 것들이 이렇게 많지 않은데 실제로 새롭게 군함을 만들 때 대비해서 정비에 들어가는 비용은 굉장히 많은 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매출을 많이 일으키는 네, 거죠. 네, 그래서 네. 저희가 실제로 수리개조 쪽이 신조 쪽 시장보다 조금 이익률이 높은 그런 그래요? 측면이 있거든요. 네, 네. 그리고 이제 시장에 어느 정도의 그 군함이나 전함들이 깔려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들이 지속적으로 꾸준한 리페어 작업을 하는 거에 있어서 한국 야드들이 이제 일정 물량을 계속 수주를 해오게 되면 이 방산 쪽 관련된 수주에서도 좀 수주 안정성을 어느 정도 찾아갈 수가 있습니다. 국내에서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 방산의 저희가 그 부분을 보면 국내 야드들에서 방위 사업 부문이 꾸준하게 뭐 매출이 유지가 된다거나 아니면 조금씩 늘어난다거나 이런 모습은 보이지 않고 사실 어떻게 보면 저희가 방산 관련 예산을 책정할 때는 네. 수주를 좀 하게 되지만 아닐 때는 또 그 부분이 또 끊기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이 두 개의 업체들이 MRO를 진행하는데 한국의 그 군대만 바라보지 않고 만약에 해외로 좀 눈을 돌려서 이 부분에 대해서 수주를 할 수 있다라고 하면 수주의 안정성을 높이고 이 수주 풀을 많이 넓히는 그런 효과를 가져온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 하나오션 보니까 뭐 MRO 같은 경우에는 뭐 국내에서 하고 그리고 뭐 함정 그 건조 같은 것도 미국 필리조선소 그 6월에 인수했던 네네. 거기서 한다 뭐 이런 기사도 봤는데 어찌됐건 그 미국 선박들 AS 많이 하면 우리 K 조선 업체들 좀 수익성이 올라가는구나 그런 생각을 좀 하게 되네요. 자 조선주 어쨌든 뭐 여러 가지 호재가 있다 보니까 3분기 실적은 잘 나왔을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땠습니까 일단? 예. 3분기는 조선 업체들에게 있어서는 가장 계절적인 비수기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원래 왜냐하면 비수기, 예. 영업일수가 굉장히 적잖아요. 그래서 저희 너무 더우면 사실 작업을 하기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이 7, 8월 사이에 집중 휴가제를 많이 갖는 편이고요. 그래서 그때 이제 길게는 2주 아니면 일주일 정도 아예 작업을 중단하게 됩니다. 그래서 조업일수가 확 준 그리고 거군요. 예. 이번에 심지어 추석도 이제 9월이었었기 때문에 예. 조업일수가 굉장히 많이 줄었거든요. 그래서 조선 업체들 전반적으로 이전 분기
기준인 2분기 대비 3분기의 매출이 더 높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3, 4 합산 기준으로 매출액은 실제로 조금 줄었는데요. 보통 매출이 줄면 저희가 고정비를 커버하는 효과가 떨어지기 그쵸. 때문에 네. 이익률도 많이 내려와야 되는 게 정상인데 지금 조선 업체들이 이 1분기보다 2분기보다 3분기에 건조하는 배들의 단가 자체가 일단 올라오고 있는 상황이고 요즘에 조선 업체의 비용 측면에서 조금 유리한 것 중에 하나는 조선 업체가 거의 스팟성으로 사서 쓰는 유일한 재료에 해당하는 후판 가격이 굉장히 하향 안정화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거 괜찮네요. 원재료 가격이. 그렇죠. 네, 원재료 떨어지니까. 가격이. 네. 그리고 심지어 이제 이 부분에 대한 전망은 25년 상반기까지도 조금 하향 안정화될 수 있다라고 저희가 보는데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저희가 철과 관련된 제품을 많이 쓰는 산업은 건설이거든요. 근데 이제 글로벌하게 지금 막 건설을 열심히 하는 그런 네네. 상태는 아니기 때문에 조선업체나 자동차 업체도 철강사로부터 많은 재료를 사다 쓰지만 실질적으로 글로벌 건설 경기가 되게 활성화되어 있지 않는 이상은 우리가 철강사에서 이 철과 관련된 제품을 사올 때 조금 가격 협상력이 우리 쪽이 가지고 있구나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매출 감소에도 불구하고 영업이익률이 좀 좋아지게 되면서 전분기보다 합산 이익은 더 좋았었거든요. 그래서 네. 저희가 연중에 제일 걱정하는 분기에 사실 해당하는 게 3분기인데 그 비수기를 이미 잘 보내버린 상황인지라 앞으로는 실적 기대감을 조금 더 높일 수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네요. 그러니까 비수기인데도 영업이익이 좀 증가를 했는데 매출과는 별개로 앞으로 이제 성수기가 되면 덜 날개 놓친 듯이 뭔가 되려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조선주에 또 잘 되려면은 뭐 한꺼번에 온다고 그 주주환원 기대감도 꽤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번만큼 돌려준다라는 걸로 이해할 수도 있잖아요. 네, 맞습니다. 예. 대표적으로 그래서 뭐가 있을런지요? 지금 조선 업체들 중에서 막 HD 현대그룹 같은 경우는 뭐 조선 사업장들이 지금 다 순연금 상태예요. 예. 저희 얼마 전까지만 해도 막 올해는 적자를 얼마 봤다 막 이런 얘기 하느라고 바빴었는데 심지어 이제 수익도 많이 영업 수익으로 인해서 수익이 늘어난 부분도 있고 저희가 수주로 인해서 선수금이 많이 들어오게 되면서 지금 현금 상황이 상당히 좋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으로부터 저희가 25년, 26년, 27년까지도 계속 만드는 선박의 단가가 계속 올라갈 예정인지라 저희가 영업 현금 흐름이 개선되는 폭이 줄어들지 않을 것 같아요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그 잔여 기간이 한 3년 정도는 계속 남아 있는 상황인데요. 네. 뭐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저희가 도크를 더 늘리는 것도 아니고 쌓아두면 뭐 하겠습니까? 그리고 이제 R&D 비용이나 이런 거에 대한 부분은 당연히 남겨두는 상황에서 조선의 사업장들이 지금 주주환원에 대한 계획을 좀 진행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대기업이라서 아마 연내로 빠른 업체들 같은 경우는 환원 정책에 대한 구체적인 사안을 좀 발표할 것으로 알려져 있는 상황이라 예전에는 조선이 그냥 좋아지면 그거에 대한 투자 수익을 얻는 것만 바라보실 수 있는 상황이었는데 이제 배당 수익까지도 조금 기대해 볼 수 있는 그런 다른 안정적인 투자 포인트가 좀 생길 것으로 네. 생각하고 있습니다. 시장도 어려운데 지속적인 좋은 포인트가 나오니까 투자의 시선이 그쪽으로 쏠릴 수밖에 없는 것 같고 그래서 그 HD 그 관련 그룹주, 그러니까 조선 그룹주 같은 경우에도 오늘 되게 시세가 잘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 살짝 눌린 감은 있지만 다시 좀 회복하는 주가 흐름이 오늘 장에 나타나고 있거든요. 보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고요. 그러면 어쨌든 이제 조선의 여왕 연구원님이 나오셨으니까 제가 궁금한 게 이 조선의 슈퍼 사이클이 기간이 언제까지 이어질까 바라보는 그 시각이 궁금하거든요. 저희가 조선 사업은 그 수요와 공급이 되게 극명한 그런 산업인데요. 네. 특히나 그냥 어디에 가서 건물을 짓는 거는 가서 건물을 올릴 때 저희가 고용을 일으키면 그만이지만 네. 배는 꼭 정해진 장소에서 만들어야 됩니다. 아, 그래서 그렇죠. 저희가 네. 똑같이 수주 형태의 산업재이지만 건설업보다 시간 가치가 더 중요한 산업에 해당이 되거든요. 근데 조선업체들이 그래서 지금 이제 도크가 잘 돌아가는 정도의 발주량이 계속 나와준다라고 하면 그걸 저희가 좋은 사이클이고 이제 슈퍼 사이클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상황인데요. 지금 현재 일단 글로벌리 조선을 많이 하고 있다라고 얘기가 되는 중국과 한국이 둘 다 공격적인 그 캐파 확장을 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물리적으로 그 부분이 조금 어렵기 때문에 제한적인 공급이라는 것이 이전 사이클 대비해서 오히려 이제 사이클의 지속성에 있어서는 조금 긍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는 것 같고요. 그 와중에
신규로 필요한 선박도 필요하지만 지금 친환경 규제가 워낙 강화가 되고 있는 국면인지라 선박의 교체 수요가 나오게 되면서 이제 선박에 대해서 저희가 꾸준하게 이걸 교체해야 되는 니즈가 지금 시장에 깔려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근데 저희 코로나 팬데믹 이후에 해운사들 정말 돈 많이 벌게 되면서 진짜 굉장히 빠른 속도로 그 선박에 대한 교체 발주를 진행을 하고 있는데 4년간 열심히 노력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전환된 비율이 한 7% 정도 수준밖에 안 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여기에서 저희가 그 앞으로 나올 교체 수요에 굉장히 욕심을 부리면서 막 너도 나도 다시 도크를 더 파고 막 이렇게 설비에 대한 증설을 진행을 한다라고 하면 뭐 이러다가도 한 3년 이내에 다시 꼬꾸라질 수 있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지금 공급이 워낙 제한적인데 아직도 전환될 수요가 많다라는 측면에 있어서 뭐 저희는 사이클의 지속성은 그 이전보다 훨씬 더 길 거라고 볼 수가 있고요. 10년도 이어질 수 있는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라고 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장기적으로 보면 또 좋을 것 같기도 하네요. 네. 노후 선박 교체 수요도 있고 그리고 친환경 이건 뭐 대세로 가는 흐름이니까요. 네, 나쁠 게 없어 보입니다. 그렇다면 조선주가 추가적으로 주가가 오를 수 있는 가능성이 높네요. 왜냐하면 지금 약간 올랐기 때문에 들어갈까라고 멈칫하시는 분들 계실 것 같거든요. 자신감 있고 한번 해볼까요? 일단 네. 실적 모멘텀이 굉장히 충분합니다. 네. 저희 보통 조선주에 대해서 밸류에이션을 하실 때는 PBR 밸류에이션을 많이 활용을 하게 되는데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이 조선 업체들의 가장 큰 자산 가치 중에 하나가 지금 현재 들고 있는 수주 잔고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잔고가 결국엔 나중에 영업에 활용이 되면서 거기에서 나오는 이익이 쌓여서 순자산 가치로 쌓이게 되는데요. ROE가 높아지면 저희가 PBR을 높게 볼 수가 있겠죠. 근데 과거에 저희가 그 봤던 슈퍼 사이클이라고 하는 그 사이클에서 생각보다 높은 ROE를 보지 못하고 끝났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오히려 그때 봤었던 ROE보다 더 높은 ROE를 아마 빠른 업체들은 내년 하반기 아니면은 이제 26년 정도에는 대부분 확인을 하실 수 있을 거라고 저희가 보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24년 실적 기준으로 저희가 주가를 바라보면 이 너무 배수가 부담스럽다라는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조선주는 저희가 장기 수주 산업이라고 표현을 하듯이 잔고가 충분히 많이 남아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는 여전히 상승 여력이 충분하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그럼 엄경화 연구원님은 조선주 탑픽을 뭘로 생각하시는지 매우 궁금합니다. 저희는 완성조선 업체에 대해서는 HD 한국조선해양 여전히 추천을 해드리고 있고요. 네. 전반적으로 조선 3사라고 얘기하는 그룹들 중에서 저희가 HD 그룹에 대한 좀 선호도가 높은 편입니다. 왜냐하면 내부적으로 엔진 사업도 그대로 진행을 하고 있고 그리고 상선에 대한 그 사업장의 풀도 가장 넓게 가져가고 있고 심지어 이제 다른 업체들은 대형선에만 많이 집중되어 있다라고 한다면 밑에 중형선에 대해서 시장의 점유율을 높게 가져가는 미포조선도 들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중간지주 회사로서 이러한 부분을 다 영위할 수 있다라는 장점이 있고 이제 앞서서 아까 언급하신 것처럼 이제 조선 업계에서도 주주환원 정책에 대한 부분을 좀 신경 쓰고 있느냐라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네. 근데 실제로 지금 현재 HD 현대그룹 내에서 이제 오일뱅크나 이런 쪽에서 수익이 별로 좋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조선 사업을 하고 있는 사업체에서 나오는 주주 환원 정책이 가장 키가 될 것으로 저희가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기대도 투자자 관점에서는 많이 생각해 볼 수 있다라는 것이고요. 조선 섹터에 투자를 하실 때 완성조선 업체도 물론 중요하긴 하지만 저희는 기자재 업체들의 그 레버리지 효과가 훨씬 더 클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선업을 투자를 하시다가도 아까 이제 손이 안 나간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한 부분이 생기는 이유 중에 하나가 앞으로 조선업체들이 배를 더 많이 만들까요? 라고 하는 질문을 하신다면 저는 아니요라고 말씀을 드릴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항상 뭔가 상단이 막혀 있는 것 같은 그러한 생각을 할 수 있는데 기자재 업체들은 국내 조선업체들에게도 납품을 하지만 해외에서 뭔가 배를 더 만들거나 이렇게 되는 이제 중국 조선 업체들한테까지도 납품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중국이 별로 기자재 밸류체인을 갖추지 않은 상태에서 일부 증설을 진행하거나 이런 업체들이 좀 나오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과거에 한국 야드들에게 이렇게 납품을 할 때보다 납품을 할 수 있는 이 풀이 더 넓어졌다고 해야 되나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친환경 선박으로서 그 뭔가 조치를 취할 때 저희가 가장 중요한 그 기자재 중에 하나가 엔진입니다. 그래서
국내에서 선박 관련 엔진을 하는 상장사를 찾아보면 현대중공업 안에 엔진 사업부가 따로 있고요. 그리고 이제 얼마 전까지 사명이 STX 중공업이었던 지금 현재 HD 그룹으로 편입이 된 HD 현대마린 엔진이 있고, 그리고 하나그룹으로 편입된 과거 사명 HSD 엔진이었다가 지금 현재 하나 엔진으로 바뀐 이렇게 3개사가 있는데요. 예. 이 중에서 지금까지 사업을 하는 것 대비해서 주가의 그 평가 자체가 조금 상대적으로 저평가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 H 현대마린 엔진에 대한 투자를 좀 하시면 내년에도 뭔가 회사가 상단이 더 늘어나고 이익률이 개선되는 부분을 확인하시면서 조금 이제 지금까지 올라온 가격으로 보면 너무 부담스러우실 수 있겠지만 오히려 상승 여력에 대한 부분을 많이 생각해 볼 수 있는 부분이 있을 겁니다. 네. 저희가 K조선에 대해서 이런저런 좀 궁금한 점이 있으셨다면 이 콘텐츠, 이 방송을 보신 분들이라면 좀 속이 좀 시원하게 들으셨을 것 같습니다. 수주 일감도 뭐 빵빵하게 들어오고 있고, 그리고 트럼프 2.0 시대 앞으로 도움의 손길을 많이 내밀 것 같고, 그런 부분에서 예, 뭐 좋은 수익률 거둘 수 있는 전략 세워드렸으니까 잘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희가 자주 모시겠습니다. 오셔서 조선주에 대해서 깔끔한 보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대담한 대담 함께 하셨고요. 예, 엄경화 신영증권 연구원의 분석으로 여러분 들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어제 이맘때쯤 이 시간쯤이었죠. 이 일론 머스크 테슬라 CEO가 이제 트럼프 정부 2기에 입각한다라는 소식들이 전해졌습니다. 그러면서 관련된 어떤 수혜들이 있을까? 실제로 일론 머스크가 그럼 이제 뭘 하고 싶은 걸까? 정부에 들어가서 뭘 할까?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것 같아서 오늘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이제는 도지부 장관이 된 머스크, 정말 뭐가 하고 싶은 건지 저도 너무 궁금했습니다. 자, 일단은 어제였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정부 효율부 장관으로 일론 머스크가 지명이 됐습니다. 트럼프 캠프에서 지금 인수위원회를 꾸려서 계속 차기 정부 작업을 하고 있잖아요. 이러면서 관련된 인사들을 하나씩 발표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X 계정을 통해서 쫙 어떤 사람을 선정했고 선정하는 이유는 무엇이고 그 사람의 프로필이 어떤 것인지 과거에 어떤 경력들이 있었는지를 하나씩 이렇게 내보내더라고요. 근데 여기에서 일론 머스크를 지명을 했고 Department of Government Efficiency, 그러니까 이것을 따면 도찌라는 이런 도찌라는 부서의 이름으로 결국엔 일론 머스크가 도찌의 수장이 됐습니다. 정부 효율 부인데 또 공교롭게 이 이니셜을 따니까 DOGE,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도찌코인과 똑같은 이름이 되었습니다. 이걸 의도한 건지 아니면 정말 우연의 일치로 맞아떨어진 건지 저는 의도한 거라고 보거든요. 어쨌든 일론 머스크는 다 생각이 있고 계획이 있는 사람이니까요. 자, 이러면서 결국에는 정부 효율부의 수장이 일론 머스크가 됐습니다. 자, 이러니까 어제 시장에서 주가는 별로 반응을 보이지 못했는데 우리 시장이 워낙 안 좋았으니까, 그런데 도찌코인이 다시 급등하기 시작했습니다. 비트코인도 많이 올라갔는데 전반적으로 코인 시장이 상승을 하면서 좋은 흐름을 나타내고 있었다가 많은 투자자들이 이제 일론 머스크가 정부에 입각을 하게 되면 뭔가 수혜를 볼 만한 걸로 뭘 찾을까라고 찾다가 결국에는 그래, 도찌코인 좋아하지, 일론 머스크가 도찌코인이 이게 다시 수혜주가 될 것이다 라고 하면서 어제 도찌코인 오늘 더 올라가긴 했습니다. 이 가격보다 더 올라가면서 가격이 계속 튀어오르고 있습니다. 많은 투자자분들도, 개인 투자자분들도 도찌코인 지금 사야 되나? 어제 그런 이야기들 주변 분들과 많이 했을 겁니다. 자, 그런데 지금 이 도찌코인의 하루 거래 대금이요, 어제 최근에 한 24시간 기준으로 업비트와 빗썸에서 무려 11조 2천억, 코스피 거래대금 수준까지 거래되고 있고 시총이 지금 현대차의 2배 수준까지 올라간 상황입니다. 자, 그렇다면 일론 머스크 도지부 장관님 이제 뭘 하고 싶으신 건가요?
많은 궁금증이 생깁니다. 정부 효율부는 일단은 정부 이 내각에 본격적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자문위원회로 한시적으로 운영된대요. 일론 머스크가 주식을 너무 많이 갖고 있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실제로 장관으로 임명이 되면 주식 백지 신탁 이런 걸 하면서 포기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거는 포기하기 싫은가 봅니다. 그래서 아마 자문위원회로 정도로 구성을 하고 싶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요. 이러면서 이거 이해 충돌이 되는 거 아니냐, 민주주의에 대한 위협 아니냐라는 그런 비난들이 있었는데 일론 머스크가 아니다. 민주주의에 대한 위협이 아니라 관료주의에 대한 위협이다. 본인은 비효율적인 미국 정부를 다 바꿔버릴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일단은 예산을 엄청나게 불필요한 예산들을 줄여버릴 것이고 연방정부의 많은 공무원들을 다 정리할 수도 있다라는 식의 공언을 과거에 엑스나 연설에서 계속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이것 말고도 정부 내에서 하는 일뿐만 아니라 이제는 본인이 하는 사업에서도 뭔가 규제를 철폐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테슬라와 스페이스X CEO도 겸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정식 장관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자율주행 규제를 완화하면서 로보택시를 이제 실제로 수익화할 수 있는 가능성도 높아지고 있고요. 자, 우주산업 이야기 아까도 많이 들으셨을 텐데 스타쉽의 발사가 지금까지는 규제 때문에 횟수가 굉장히 제한됐습니다. 그런데 이런 횟수 제한을 만약에 철폐하게 되면 계속 쌓아 올리면서 성공화 가능성을 더 높일 수가 있는 겁니다. 당장 다음 주에 스타쉽 발사가 또 있는데 만약에 여기에서 트럼프가 이 행사장에 등장한다면 관련된 우주항공 관련주들로 살펴봐야 됩니다. 자, 마지막으로 도찌부 장관님, 이제 우리 기업들이랑도 좀 협업하는 게 어떨까요? 우리 기업들 효율도 좋고 가성비도 좋은 기업들 많습니다. 우리 기업들과도 협업하는 걸 한번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가 매수가 들어오고 있는데 반등의 폭은 크지 않습니다. 여전히 경계감이 잔존합니다. 네. 위기를 잘 견디는 방법 저희가 알려드려야겠죠. 네. 예. 자, 마켓나우 1부, 2부로 오전장을 정리해드렸습니다. 내일도 저희가 더 좋은 정보 가지고 오전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